제가 만나는 다른 업체들을 보면 약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실제 그걸 가지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생각이 AI를 잘 몰라요. AI를 꼭 답지라고 봐요, 답지. 네가 아무것도 알잖아. AI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AI를 해왔다고 가면 네가 안 오고 네가 이제 밤새 그냥 나는 옛날에 밤새도록 다 갖고 했는데 니는 뭐 그렇게 간단하게 AI 한 줄 놓고. 네, 오늘은 20여 년 이상 제조업체에서 정보사업 수행을 도우시는 노중섭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이제 2003년부터 한 20년 이상 제조업에서 R&D를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뭐 회사 소속으로 있고 지금 그 글로벌 중견기업의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가 동시에 이제 20몇 년간 이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부 R&D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기획부터 그리고 수행 그리고 뭐 평가까지 다 진행을 해오면서 느낀 바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저희가 두 번째 만나는 건데 첫 번째 때는 이제 그런 정부 과제를 어떻게 잘 수행할 거냐 안전하게 그런 목적으로 책을 한번 내서 이제 한번 인터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최근에 알겠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엄청난 게 나와서 그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AI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 지금까지 제가 한 20몇 년간 해왔던 이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히 쉽게 풀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단 글로 써보자 라고 해서 일단 작년 6월부터 한 6개월 동안 집필을 내가지고 이번에 또 책이 나와서 이렇게 또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난 지도 뭐 몇 년 됐지만 사실 그 시간보다도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정말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정말 AI 이전에 만났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때는 AI가 전혀 논의되는 게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AI가 나와서 이제는 AI 빼놓고는 뭘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AI가 현장에서 어떻게 좀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작가님께서 현장에서 좀 느끼는 AI 어떤가요?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데가 그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현대자동차의 이제 핵심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뿌리 기술입니다. 뿌리 기술이라고 하면 뭐 주조, 용접 뭐 이런 이제 가공 이런 것처럼 산업 기반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굉장히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회사인데 그런 제조업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반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간 일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게 TV와 이제 뉴스와 이런 쪽에서 내용을 봤을 때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하면 출근했을 때는 그렇게 빠르다는 생각 못 했어요. 근데 특히나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름대로 굉장히 빠르게 적용을 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는 다른 업체들을 보면 약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분들이 사는 곳과 그리고 현재 뭐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렇지만 지금 삼성이나 LG와 같은 이런 대기업이 다니는 세상의 사람들이 조금 AI를 좀 다르게 겪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뭐 삼성이나 삼성을 필두로 하는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는 아마 엄청 쓰고 있을 겁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쪽에서는 엄청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AI 시장을 리딩을 해나가고 있을 텐데 지금 뭐 이제 그나마 중견기업들 까지는 그래도 그걸 어떻게든 간에 제조 AI화 해서 쫓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부터는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 일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미국과 또 중국 이 두 나라가 강국인데 미국, 중국을 이제 다음으로 한 3위, 4위 뭐 아마 지금 있는 정부가 이재명 정부 쪽에서도 거의 3위를 목표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빨리 이제 다가서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위에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저 밑에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창업기업 이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먼 어떤 이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까지는 아직까지 안 내려왔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들을 시급성이나 그리고 이 중요성들을 알려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AI를 주도적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점들을 좀 스스로 좀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니 뉴스를 보면은 지금 뭐 로보트가 뭐 옷을 개고 이게 뭐 생산 현장에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뭐 현대차 노조에서 로봇 안 된다. 우리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는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진짜 로봇이 투입돼서 로봇이 제조 현장에서 뭐 용접도 하고 뭐 장차 조립하고 이런 게 현실이 됐구나라고 느끼는데 이제 몸 담고 계신 곳이나 그 몸 담고 계시면 그나마 낫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좀 둘러보고 보고 있는 그런 중소업체 혹은 영세한 뭐 진짜 작은 업체들 이런 데는 AI 이전이나 이후나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생각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일단 기업의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그 전이랑 후가 있을 겁니다. AI가 이제 뭔지도 알고 워낙 TV나 방송이나 주변에서 많이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지자체에서 있는 기관에서도 그런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실제 그걸 가지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 경험해보는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제 회사에 받아들여서 이제 어떤 가치적인 일들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까지 못 하시는 것 같고. 실제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또 주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그 비용도 이제 작게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부 정책으로 끌고 가서 그런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사람들이 그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아마 우리나라 정부가 잘할 거예요. 잘하고 지자체 의견도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소기업을 구성하는 개개인들 그리고 사장님, 대표님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님 그 한 분, 그리고 직원들이 개개인의 어떤 이제 마인드 변화라든지 AI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 책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요즘에 그 Z세대들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저도 좀 세대 차이 느끼는 게 Z세대들은 진짜 네이버를 안 쓰고 챗GPT한테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도 어쨌거나 뭐 회사에 뭐 마케팅 업무를 하거나 기획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GPT한테 한번 이걸 물어보고 이것을 이제 여기 아이들 보태서 이렇게 활용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생산직에서 뭐 로봇이 이런 걸 떠나서 작은 기업들 뭐 중소기업들의 그런 사무직이나 그런 기획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챗GPT 활용을 업무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합니다. 그 깊이의 문제인 거죠. 실제 최근의 세대들 같은 경우는 MZ세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네이버나 다음에 활용보다는 이제 뭐 챗GPT나 제미나이 이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더더욱 나래가 어이러지고 이런 AI 문화들이 많이 확산이 되면 그 아래 아이들은 더 많이 이제 그런 것들 쉽게 접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틀린 게 뭐냐면 지금에 있는 뭐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도 그래요. 아이들도 보면 챗GPT나 제미나이 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챗GPT를 잘 쓰느냐? 잘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대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검색창의 대신으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세대에서도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검색 사이트의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약간 챗GPT를 비롯한 이 AI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뭔가 나와 지금의 내가 처해져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하고 그리고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나 친구나 또는 제가 그 책에도 계속 나오는데 나의 바로 아래에 이제 충실한 후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후임을 키운다라고 해서 이 AI를 단순하게 뭔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AI를 키워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역할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린 친구들도 잘 못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웃긴 건데 AI를 다루는 방법을 제가 이제 뭐 쭉 해보면 되게 신기한 게 이거는 한 40대, 50대 정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제 나이가 이제 올해 50이 되는데 그 정도 나이를 가진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활용을 네, 맞습니다. 희한해요. 막상 해보면 60대 이상 넘어가면 약간 컴퓨터와의 이제 어떤 접근성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죠. 힘든데 또 이제 뭐 50대, 60대 이하부터는 좀 친한 컴퓨터와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커뮤니케이션 되니까 잘 활용하고 30대 정도쯤 되면 친구들은 이제 뭔가 다룰 줄 몰라요. 사람을 다룰 줄 모르는 옛날 뭐 회사에서 오면 사람을 다룬 적이 없죠. 뭐 기껏 사람을 다뤘다고 하면 군대에 가서 후임을 다뤘다든지 뭐 대학교 때 이제 후배를 했다는 그런 게 없는데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 어떤 후임과 같이 뭔가 컨소시엄을 한 협력을 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거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사회에 나와야 된다.
4에서 한 10년, 20년 정도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 10년, 20년 하는 방법은 신임이 들어왔다. 가리키는 거죠. 그 친구가 뭘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가르치고, 혼도 내고, 뭐 가서 술단을 사주고,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친구와의 어떤 유대관계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들을, 나의 노하우들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나면 내가 나중에 되면 서로 눈빛만 봐도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AI를 조금, 특히 제조 쪽에 AI를 다룬다고 하면 지금 제조 파트 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놀랄 정도로 이 AI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말씀은 그러면은 AI의 현재 수준이 그 말씀하시는 그런 50대에 정말 한 업계에서 20-30년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고 노하우를 쌓은 그 수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쵸. 아마 수준으로만 따지면 아마 지금 챗GPT 5.0 정도 수준 되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MIT 공대, 우리 제조 쪽 공과대 위주로 보면 MIT 공대 박사급 수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뭐냐면 이제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평균적 모든 측면에서 대부분이. 그러니까 챗GPT는 일반 통합용 이제 LML 모델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거죠. 그 이미지 쪽이나 동영상 이런 쪽에 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나중에 AGI 이제 비서형 모델인 AGI 모델로 이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뭐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뭐 그다음에 과학이면 과학, 뭐 물으면 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평이하게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수준, 박사급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저도 학위를 받았지만 박사 학위를 이제 다 알긴 알거든요. 그리고 그걸 깊이를 몰라요. 그 회사, 어떤 회사에 내가 가서 얘기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깊이만큼은 모르는 거죠. 그 회사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 회사 얘기를 들어야 내가 이제 제가 박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맞춤형 대답이 나가는 건데 그냥 와서 뭐 이제 신발 가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가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열심히 하는 거고 뭐 이익 많이 남기는 거고 이런 이제 뻔한 얘기들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조 AI에서 특히 제조업에서는 못한다 생각해요. 이 복잡한 생태계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얘가 이해를 하고 내한테 대답을 해줄 거냐. 근데 애초에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기준은 그냥 똑같습니다. 네이버랑 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학금에 대한 조성은 뭐야? 그러니까 학금이라고 명칭이 있으면 그 조성은 뭐야? 라고 하면 그거 이제 어딘가 치면 다 나오고 외부에 쳐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는 썼다고 활용을 한다라고 또 하기도 그렇고 그냥 단순하게 네이버 치듯이 정보가 어디 있느냐만 이제 내가 그걸 통해 찾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 뭐 제가 책에 읽지만 노하우 시대에서 노웨어리라는 시대로 왔었고 그다음 노웨어에서 이제 노 AI로 간다고 하면 지금 그냥 굉장히 좋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냥 이제 땅땅 이제 뭐 딱총 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말씀하신 그 노 AI 시대가 왔다라는 거에 너무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제 현장에서는 AI가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지식이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우리 회사의 뭐 이런 환경, 이런 생산 라인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AI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냥 표준적인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 찾듯이 그런 지식들은 뭐 좀 더 쉽게 찾아주나 보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 정도로 활용할 뿐이지 실제 우리 업무 현실에서 이걸 AI 진짜 접목을 시켜서 개선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대들진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일단 그거를 조금 양분화하면 지금 정부에서 많은 제조 AI 관련된 사업들이 나와요. 자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창업 기업들이나 이제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따로 하면 본인들 자금보다는 이제 그 자금을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고 이제 사업을 신청을 하고 뭐 선정되면 또 수행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생각은 아마 지금 자기들이 그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수행을 하려고 업체들, 그러니까 공급 기업이죠. 그런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뭔가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 인자가 한 20개 되는데 기껏 이제 이 AI라고 하면 한 열 몇 개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뭐 사람의 감정, 내가 기분 나쁘면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일이 좋을 수도 있고 전날에 술 한잔 먹었으면 오늘 아침 영 컨디션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자, 이제 어떤 변수적인 인사들을 고려는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안 맞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AI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좀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면
조금씩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제가 이제 해결하자는 거고, 단지 반대쪽이죠. 정부에서 바라보는 이 AI 확산이 아니라 개인 입장에서 이 AI,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AI는 결국은 내 손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챗GPT 또는 제미나이, 컴퓨터에 있는 챗GPT, 제미나이 이런 류들인데, 내가 제조업에서 생각하는 그 공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 혼자 생각을 했을 때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면 1차적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뭐 이쁜들, 동료들 물어보죠. 같이 이거 어떤 문제일까? 그럼 또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이쁜들하고 얘기를 하죠. 그럼 또 이제 또 무슨 문제일까? 그러면 전체 회의를 모아봐라. 그럼 전체 회의 해가지고 또 여러 사람이 이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또 그 얘기를 또 해요. 뭐 지금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는 그까지 가기 전에, 물론 이 얘기도 계속 이제 우리가 집단 이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 이성을 활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문제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그 원인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하고, 그 내용을 챗GPT나 제미나를 통해서 얘기를 먼저 선행을 해보면, 그 내가 요만큼 한 단계밖에 1차원적인 것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이 이 챗GPT나 이 AI를 함께 사용함으로 해서 한 두세 단계는 훨씬 더 나간 상태에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AI가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손 놓고 우리는 AI 뭐 좋은 거 알겠지만 뭐 쓰지는 못할 것 같아. 안 쓸 거야. 이런 기업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암울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개인 입장만 봐도 돼요. 그러니까 기업, 꼭 굳이 기업까지 안 가도 됩니다. 개인만 봐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 AI를 일종의 스피커라 생각해요. 뭐 증폭 장치라 생각이 되고 스피커라 생각이 되고, 제가 막 이제 예를 들면 양쪽에서 예를 들어 사과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전부 서로 이제 여기서 육성으로 하고, 우리 집 홍보, 이쪽 사과 홍보하고, 이쪽에서 이쪽 사과 홍보하고, 우리 집 사과가 더 맛있어요,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소리, 육성으로 얘기하는 소리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막 이래서 그냥 사람들이 막 양쪽으로 다 이제 사과를 사러 가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스피커를 잡고 마이크를 잡고 떠들기 시작해요. 우리 집으로 오시면 뭐 우리 집 사과는 이렇게 좋고 뭐 이만큼 싸고 맛있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 이쪽에서 아무리 육성으로 떠들어봤자 이게 소리가 안 들려요. 묻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어디로 갈 거냐? 당연히 다 이제 좀 더 홍보가 잘 되는, 나에게 뭔가 각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쪽으로 쏠릴 겁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AI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힘이 10이라는 거 중에 내가 한 8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경쟁자가 10이라는 숫자 중에 5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20년을 살면서 이 5라는 상대적인 경쟁하는 관계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면서 뭔가 매출이든 뭐든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의 경쟁 업체가 AI에 빨리 눈을 떠가지고 이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10배의 증폭 장치인 AI를 쓰기 시작했다 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느 순간 5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50이라는 수로 이제 능력치가 올라가고, 저는 똑같이 8이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I는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맛을 보면 이제 못 태어납니다. 맛을 보면 제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도 그렇고, 맛을 제대로 보면 못 태어나는데, 여기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들은 맛을 제대로 안 본 사람, 그냥 이제 겉에서 한번 해보고 찍어보고 맛만 보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제 효능감을 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AI를 사용을 등한시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또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빠른 이제 어떤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실제 따라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 중소기업들의 현실이 AI를 뭐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말씀하셔서 알겠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그 중소기업들의 그런 인력들이 AI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고 활용할 생각도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한 개인은 AI에 정말 관심이 많고 활용 능력도 있지만 이것을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기획안을 썼어요. 진짜 요즘 기획안 다 써주니까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진짜 꽤 그럴듯한 기획안이 정말 나왔는데, 갖다 줬더니 상사가 "너 이거 AI로 썼지? 이거 뭐야? 다시 해와. AI로 해서 말이 돼?"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을 수 있죠. 많습니다. 어떤 현실인가요? 중소기업들은, 중소제조업체의 현실들은
AI가 구성원 자체도 아예 생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몇몇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받아들일 기억 문화가 없는 건가요? 진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뭐냐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 특히 대표님이라 하죠. 인제 사장님들이 결국 기업의 방향성이나 이제 그런 가치를 형성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생각이 AI를 잘 몰라요. AI를 꼭 답지라고 봐요, 답지. "야 네가 한 것도 알잖아. 네가 해야지. AI가 가지고 온 거를 어떻게 이렇게 기획서를 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제 책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일단 사장님들 특히 제조 AI라고 해서 제조 AI뿐만 아니고 개인 AI, 개인이 쓰는 이제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그 AI 쓰는 거를 이렇게 실눈 뜨고 보면서 뭔가 이건 뭔가 답지 보고 뺏긴 듯한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인제 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누르는 행위는 이제부터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실제 그 AI를 일단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조 AI가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려고 하면 사장님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데 AI 리터러시라고 있어요. 뭐냐면 AI를 서버에는 어떻게 원리가 되고 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AI를 뭐 그래 이게 답지네 답지를 보고 쓰는구나 아니면은 이거는 괜찮은 거구나 너의 어떤 창작 능력이나 기억 능력을 더 증폭시켜줬구나 더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볼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AI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AI를 해왔다고 하면 네가 안 하고 나는 옛날에 밤새도록 다 해갖고 했는데 니는 뭐 그렇게 간단하게 AI 한 줄 놓고 가지고 오냐 그렇게 이제 나쁜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도 일단 첫 번째는 사장님들이 그 AI가 뭔지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써봐야 돼요. 그 AI 본인이 한번 써보고 실제 자기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보통. 사장님들이 회사의 경영이나 방침 또는 회사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완성을 시키려고 하면 본인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전문가하고도 얘기하는데 가까이 있는 AI 전문가랑 먼저 많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 본인이 이제 그때서야 느껴요. '아 이거 써야 된다.' 나는 내 위치에 쓰겠지만 직원들은 직원들 위치에 써야 된다. 그게 뭐 기획팀은 기획팀, 뭐 총무는 총무, 뭐 연구소는 연구소, 품질도 품질 이런 쪽에서 오면 '아 그래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높지만 AI라고 하는 필터링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 거기서 얘기를 해야 돼. 거기서 더 큰 이제 그림에서 얘기를 해야지 조금 더 우리 회사가 발전한다. 이런 마인드 변화가 먼저 필요한 거죠.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나중에는 사장님들이 직원들한테 AI 경연대회라는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어떤 이제 자기들 뭐 그 회사 내에서 어떻게 하는지 나르겠지만 AI를 써서 어떻게 나의 업무를 이제 좀 더 원활하게 좋게 개인 AI죠. 개인 AI. 나의 개인 AI를 가지고 어떻게 접목을 해서 더 잘 쓰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홍보를 하면서 난 이렇게 썼는데 이만큼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시간도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결과물도 좋게 만들었어요. 기획안도 뭐 3인 판매수로 하던 거를 뭐 한 2시간, 3시간 만에 이 정도의 어떤 품질 퀄리티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기획 방안을 완성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서로 간에 발표를 뭐 이제 경연대회를 시켜서 발표를 시킨다고 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걸 내가 잘 써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든다고 하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그 AI를 쓰는 능력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평등하게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기업이 엄청나게 빨라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크게 발목 잡고 있는 게 사장님 눈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하나 있어요. AI에 결과물이 나왔어요.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이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봐도. 그럼 그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회사가 가지는 방향 또는 그 개인이 가지는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무조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AI를 폈지만 AI 안 쓴 것처럼 하는 거는 가장 단편적인 거고 그게 아니라 AI가 쓴 논리 구조와 이런 방향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논리와 방향이 맞느냐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책에서도 그래놨어요.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뼈대는 내가 합니다. 내가 뼈대를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이나 어떤 살 붙이는 것들은 AI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뼈대가 나와야 그 뼈대 내가 원하는 뼈대 위에 이렇게 살이 덮여질 거기 때문에 물고기를 그려줘 했는데 난 물고기를 옆에서 딱 봤을 때 있는 물고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물고기 만들어줘 그러면 얘는 이제 앞을 정면을 보고 이제 아가미가 탁 벌어져 있는 물고기 만들어준단 말이죠. 난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데 물고기는 맞아요. 근데 그걸 알려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뼈대를 AI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딱 붙이고 나면 내가 그 살 붙인 거에 대해서 조각을 하는 거죠. 다듬고 정리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내가 쓰고자 하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획 전환이나 사업 계획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작가님 말씀은 이제 일단은
AI로 한 결과물에 대해서 일단 찍어 누르는 이제 회사의 대표님들도 여전히 많고, 많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일종의 사내 AI 경영대회를 딱 열어가지고 뭐 상금 뭐 500만 원, 1000만 원 딱 걸어놓으면은 목숨 걸고 이제 사원들이 그 돈 달라고 막 할 텐데, 그게 굉장히 최단기간에 획기적으로 AI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정말 작가님 말씀에 딱 맞는 게, 그 생각을 하면은 안 쓰던 사람들도 그 돈 달라고 막 써보고 막 하면서 그 경험을 한번 해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진짜. 저도 이제 AI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진짜 한 번은 AI 결제가 좀 잘못돼가지고 며칠간 못 썼던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예, 그러니까 한 번 써본 사람은 이제 이거 없이는 일 못 하는데, 안 써본 사람들은 여전히 AI를 무시하고 이거 왜 써?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보수적이거든요. 특히 우리 뿌리 기술 쪽 제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몇십 년간 해왔던 내용들이 빠르게 변하는 거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AI가 도입을 된다면 그 직원들이, 사장님이 위에서 뭔가 특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 AI를 쓴다 안 쓴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쓰는 거는 뭐 AI 클릭해가지고 챗GPT 들어가서 뭐 몇 개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가장 첫 번째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좀 재밌어갖고 이 친구랑 한번 놀아봐요. 이것도 질문해보고 저것도 질문해보고 막 이래요. 그런 중에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쓸 줄 안다, 나 좀 쓰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뭔가 업무적으로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하면 한 번에 질문 안 끝나거든요. 챗GPT는 질문을 여러 번 하고 막 주고받고 하고 학습, 그런 와중에 이제 AI가 학습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지금 답변도 높아지는 건데, 막 하다 보면 딱 어느 순간 되면 걸립니다. 질문 제한수가 걸리는 거죠. 그 순간 이제 아씨 뭐 이렇게 질문이 빨리 끝나, 이렇게 끝나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몇 시간 뒤면 풀리잖아, 그 다음날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내가 회사에서 요거 업무를 하는데 유료 버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그래 유료 버전을 쓰자 결제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5% 안돼요. 왜냐면 그게 되게 신기한 건데, 돈이랑 나의 어떤 수입이랑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왜 유료 쓰시죠? 예를 쓰죠. 네,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돈이랑 결국 연결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쓰는 사람들은 거기다 어떤 형태로든 돈으로 연결되면, 내가 5만 원, 3만 원 투자하고 너무 싸죠. 30만 원 할 수 있다, 300만 원 줄 수 있다라고 되는데, 내가 월급쟁이야. 회사에서 월급 다니는데 굳이 내가 여기다가 3만 원을 줘갖고, 3만 원이면 닭이 한 마리인데 그걸 왜 해? 안 합니다. 그 이상 안 넘어가는 거죠. 왜? 그 참 오픈 AI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뭐 무료로 되어 있지만, 제미나이도 제대로 쓰려고 하면 제미나이 프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제대로 쓰려고 하면 다 유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오픈 AI도 그렇고 이제 제미나이도 그렇고 딱 수준을 맞춰놓은 거죠. 요 정도 네가 좀 우리 쪽으로 좀 이게 좀 써보겠다고 하면 3만 원 해놔라, 이런 건데, 쓰는 사람처럼 내가 제조업을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는 정해진 것만 하면 됩니다. 굳이 내가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20년간 이렇게 이 정도 속도를 가는데 굳이 이거를 속도를 더 빨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안 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나의 어떤 기업의 대표님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챗GPT나 이런 유료 버전을 직원들이 있으면 회사에서 개인의 비용을 3만 원씩 매달 좀 지원해줘라. 보통 이제 영화관을 간다 하더라도 복지 지원 회사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교육비 이런 게 지원되잖아요. 3만 원 얼마 쌉니까? 3만 원이면 정말 싼데, 3만 원 정도를 주고 대신에 경진대회 하고 이런 챗GPT 쓰는 거를 장려하고, 기술 어떻게 하면 챗GPT가 뭐 여러 가지 거짓말도 많이 할루시네이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써도 이렇게 해도 써도 돼, 저렇게 해도 써도 돼, 이렇게 서로 경쟁을 붙여갖고 이런 AI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쫙 퍼질 수 있고 그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 3만 원이면 되게 싸지 않나, 엄청 싸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작가님 책을 보시는 이제 회사의 대표님이나 회사의 관계자분이, 나도 정말 AI 중요하게 생각하고 AI 써보려고 했는데 우리 기업에는 도입이 안 되더라, 내지는 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이게 확산이 안 되더라,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AI 도입에 실패하는 뭐 기업들의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AI 도입에 실패하는 기업들은, 근데 첫 번째는 대표님의 의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대표님이 먼저
AI 리터러시를 해봐야 돼요. 어떤 논리인지를 일단 접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진짜 필요해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경진대회든 뭐 챗GPT 3만 원 교육비 지원이든 뭐든 이런 걸 다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를 해가지고 뭐 답집하고 뺏긴 것처럼 네 능력이 안 되잖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어떤 직원들이 그거를 대놓고 하겠습니까? 챗GPT를 쓰는 직원들을 보면 모니터를 막 몇 개를 두 개를 쓰잖아요. 두 개를 쓰면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카카오톡을 띄워놔요. 근데 카카오톡도 카카오 띄워놓고 막 있으면 지나가다가 쓱 봤을 때 부장님도 보고 자네는 일 안 하고 카카오톡 띄워놓고 뭐 하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에서도 카카오톡 배경화면을 엑셀로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 당연히 그거 되게 희한한 거잖아요. 그거 엑셀 왜 만들어? 눈치 보지 말고 쓰는 게 아니고 눈치가 보일 거니까 안 들키게 해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챗GPT 마찬가지예요. 이제 뭘 기획안을 하나 시켜놨는데 그 가다가 커피 마시면서 가다가 탁 봤는데 내 뒤로 누군가가 부장님이 지나간다 그러면 챗GPT 하는 거 얼른증입니다. 얼른증이죠. 내가 막 하면 척 한다는 거죠. 일단 그런 문화 자체가 제일 없애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안 없어지면 챗GPT가 수면 위로 못 올라와요. AI가. 뭐 결국에는 안 늡니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챗GPT 쓰는 거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기획안이나 어떤 보고서나 사업 계획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탁 지금 질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챗GPT가 다운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딱 보고 자네 이거 챗GPT하고 충분히 토론해봤나? 충분히 상의하고 얘기 나온 건가? 너의 의견과 챗GPT 의견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화합이 돼서 뭔가 이제 나온 결과물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아니 뭐 굳이 제가 챗GPT는 안 하고 그냥 제가 생각해 쓰면 돼요. 자네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할 수 있나? 자네가 이 전체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해서 네가 알고 있는 건 일부분뿐일 텐데 얼른 다시 챗GPT하고 다시 뭐 우선적으로 얘기해가 좀 더 총체적으로 좀 다 보완해서 가지고 와. 이런 이제 제조업에서의 문화들이 생겨야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제조기업들 쪽에서 이제 GPT에 대한 개인 GPT에 대한 사용이 좀 힘들다라고 느꼈던 거는 결국에는 그런 시각적인 어떤 측면들이 가장 클 거라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큰 테두리에서 제조 AI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아직까지 제조 AI에 대한 기술들이 좀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는 노하우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 수치와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AI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실망해서 못했던 사장님도 계실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은 차츰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조금 모자라다 해서 그 제조 AI 쪽도 턴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POC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피지빌리티를 검증하는 사업들을 내가 어떤 품질팀도 그렇고 품질 쪽, 그 생산 쪽,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부 다 AI를 접목을 해서 진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금 부족하다, 그게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단계를 조금 접근해서 조금씩 올려놔야 나중에 크게 AI에서 AGI로 넘어가든지 그 시대가 되면 그 갭이 좁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완벽하지 않다 해서 제조 AI 쪽도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다 라고 하면 나중에 크게 뭔가 또 변화가 될 때 핸드폰도 우리가 옛날에 집 전화기 쓰다가 중간에 폴더 이렇게 슬라이드 폴더폰이나 이제 플립형 핸드폰이 생겼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왔을 때 충격이 덜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도 보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 핸드폰으로 뭔가 하는 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전화기로 있다가 갑자기 막 휴대폰으로 확 넘어간다. 뭐 스마트폰 넘어갔어. 그랬을 때는 이게 점점 더 어르신들이 특히 못 따라오고 그나마 이제 막 번호라도 누른 상태에서 올라오면 스마트폰에서 번호로 누르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기업이 측면에서 그리고 개인 측면에서 둘 다 어쨌든 지금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갭을 줄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유 들으니까 진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스마트폰에 이제 통화 버튼이 있잖아요. 거기에 초록색 수화기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수화기인 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태어난 세대들은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걸 귀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수화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랑 좀 맥락이 막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하나하나 따라가면은 이게 왜 이렇게 왔고 이걸 해서 금방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뭐 맥락 없이 그냥 갑자기 하라고 하면 이게 사실 하기 쉽지 않고 이해가 좀 어렵죠. 지금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누구도 우리 집 아이한테 물어봐도 지금 굉장히
뭐 크게 바뀌는 시기라 그래요. 특히 고등학생인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입시도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어떤 희망하는 이제 "너의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꿈을 제대로 못 정하는 거죠. 왜? 그 꿈이 지금 뭐가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았으면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뭔가 다 나중에 그게 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AI라는 것 때문에 과연 그 직종에 살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인 거죠. 어린아이도 아는 그런 인제 불투명한 미래인데 그거를 안 보인다고 해서 좀 부족하다 해서 안 따라가면 정말 나중에는 갭이 너무 벌어져 가지고 뭔가를 해 보려고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올 겁니다 아마. 그 "기술보다 조직 질문 방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 아까 제가 크게 이제 AI는 제조업에서 AI는 두 가지입니다. 제조 AI 그러니까 회사의 프로세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AI를 도입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생각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포켓형 AI 이런 AI를 도입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회사에서는 이제 제조 AI죠. 제조 AI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지금 생산성이 하루에 100 개가 나오는데 이걸 사람이 몇 명이 붙어 있고 그거를 인제 24 시간 돌렸을 때 뭐 하루 생산량이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고 이윤이 얼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인원 몇 명이 뭐 휴가인 거고 누구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불량률은 높아졌더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인제 그러면 불량률이 갑자기 그렇게 돼 있는데 불량률이 높아졌어요. 높아졌을 때 "불량률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그 현장까지 내려가 가지고 "어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이랬니 저랬니?"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싹 파악해 오는데 그럼 그 어떤 그 사람이 1 시간 비웠던 게 어떻게 뭐 "화장실을 가서 1 시간 있었다."라고 하면 그 1 시간 비웠던 게 어떻게 불량률이 이렇게 높아졌냐. 생산량이 준 건 알겠는데 불량률이 높아졌더라. 그 문제가 뭐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럼 또 쫓아가는 거예요. 뭐 이제 예전에 뭐 수사하듯이 계속 한 사람 물어봐 갖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인제 모든 기업들이 그런 문제들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전날 있었던 내용들을 다 보고를 받아요, 대표들이. 보고를 다 받겠죠. 엑셀 파일이었든 아니면 지금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 해서 이제 MES라고 모든 플로어를 수치적으로 우리가 QR 코드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고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찾는 거는 또 똑같아요. 이제 뭐 어디를 찾았는지 그 원인 찾는 부위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보다 문제를 찾는 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근데 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AI 기술이 필요한데 AI 기술이 그거를 완벽하게 콕 집어서 "이 문제야."라고 얘기를 안 해 주는 거죠. AI 물어보면 딴 데 얘기합니다. 이상한 얘기. 일반적인 얘기하고 우리 다 아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야 AI 도입하기에는 기술이 아직 안 돼 있어." 뭐 그렇게 해서 기술에 대한 AI 기술이 아직까지 덜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리고 뭐 이쪽 그 개인 AI 쪽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나오길 원하는데 이미 인제 답변이 정해져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지. 질문 답변 그런 걸 왜 물어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해진 답을 아는 내용들을 물어봐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얘기는 "내가 인제 얘는 정답이 아니야."라고 하고 인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AI도 그렇게 크게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이 기술력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 돈 쓰고 할 필요가 있어?" 뭐 요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라.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큰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 AI 쪽은 물론 그쪽도 나중에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큰 AI를 만드는 것도 각 회사에서의 LMM 방식을 통해서 막 AI를 쓸 거예요. 근데 우리 제조기업 쪽에서는 어떤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개인 어떤 AI를 써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거기에 질문의 방식에 따라서 이 답변이 틀리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이 저도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정말 답변이 이제 질문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 "지금 불량률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불량률 원인이 뭐야?" 라고 하면 이 친구가 이 AI가 아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선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얘기로 쭉 나열을 해 놨다 하더라도 좀 하나만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현능감이 크게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친구한테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틀리다는 거를 알기까지가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20대 더더욱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되게 웃긴 게, 그럼 이제 질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장님이세요. 회사의 부장님들, 이사님들 있죠. 그분들이 질문을 잘합니다. 왜? 본인이 뭐 질문 안 하니까. 질문 안 하니까 전부 다 질문이 궁금한 거 많은 거예요. 보고자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보고, 이거는 왜 이래? 저거는 왜 이래? 이거는 확인해봤어? 저건 확인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고를 한번 결제만 들어왔다가 질문만 한 수십 개 받아갖고 다시 또 돌아가는 게 일반 이제 밑에 직원들인 거죠. 밑에 직원들은 그거를 질문을 할 거다라는 거를 예상이 되면 그걸 다 이미 정리를 했겠죠. 근데 자기는 그 위치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감이 안 쓰다 보니 자기는 그렇게 보고서를 써가지고 올라갔는데, 막상 위에서 봤을 때는 그런 큰 그림 쪽에 크게 보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크리티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막 하는 거죠. 질문. 그간의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AI를 다루기에 굉장히 질문을 엄청 잘하는 분들은 전부 다 40, 50대의 이제 차장급 이상, 그리고 뭐 임원, 이분들이 엄청 잘하십니다. 아우, 체계적이세요. 뭐 이제 AI랑 얘기를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질문 딱 했을 때 AI 답변을 하면, 그 답변 내용이 부족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디서 문제야?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출처가 있어? 확실해? 뭐 이런 얘기들을 쭉쭉쭉쭉 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 좋은 프롬프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20, 30대 정도 되는 친구들은 그냥 한 문장으로 보통 끝납니다. 왜? 1차 아직까지는 생각하는, 회사에서 제조업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1차원적으로 많이 머물러 있어요. 단편적인 것들을 해보고. 그게 이제 어떻게 회사에서 어떤 노하우, 근속기관에 대한 노하우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에 대한 어떤 정합도나 좀 질문에 대한 프롬프트에 대한 어떤 질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40, 50대들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의 질문의 방식이 바뀌는 정도는 그 40, 50대, 대표님 포함해가 40, 50대가 얼마나 많이 챗GPT와 같은 AI에 이제 그 레터리지를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고 쓰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문화가 만약 형성이 돼가지고 20, 30대 쪽으로 내려오면 그 친구들도 이제 우리 부장님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그 질문하는 법이라는 게 이제 그 AI 업계의 전문 용어로 이제 프롬프트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프롬프트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좋은 프롬프트는 아까 하는 중에 나왔는데, 일단 AI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상황을. 그렇죠. 이게 되게 쉬운 건데. 그러니까 전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AI에게 답변을 얻으려고 하면 구구절절 말을 많이 해줘야 돼. 그냥 뭐 예를 들어 이 AI가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내 마음까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꿰뚫어 가지고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이 친구를 굉장히 잘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질문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첫 질문이 달라. 첫 질문. 그게 제가 얘기하는 학습인데, 이 AI라는 친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업에 대한 아이템 기획을 해요. 그러면 기획을 했을 때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뭐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의 어떤 부품을 만들어요. 부품을 만들면 이 부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한 줄 질문이 있죠. 그럼 그 친구는 그 질문이 나오면 이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지가 하는 대로 할 거죠. 물론 그렇게 짧게 해서 한 20개, 30개 계속 연결해 나간다고 하면 또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어떤 목표성으로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나 하고 나면 너무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냥 막 그렇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AI에게 프롬프트를 줄 때 육하 원칙으로 이제 일단 학습대로 쭉 시키고, 그다음에 질문 사항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이 AI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질문자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그 모든 내용들을 이해가 되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내용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짧은 한 문장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그 AI에게 이제 정확한 질문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 사전에 여러 가지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답변을 받는 거고, 또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연속으로 계속 나가는 거. 점점 이제 질문의 방향을 좁혀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답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프롬프트는 일단 첫 번째, 이제 제가 보통 정의 내리는 게 첫 번째 프롬프트는 질문을 하기 전에 충분히 배경에 대한 학습을 시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질문을 할 때는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게 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제 질문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 AI가 인식하게 해라. 그리고 AI에게 그 질문 이제 답변을 할 거잖아요. 답변을 할 때 그냥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사업 계획 쓰는데 이 사업 계획 내용을 이게 좀 써달라가 있어요. 그러면 AI에게 이 사업 계획 써줘, 이게 아니고 AI에게 그냥 사업 계획 써줘, 이거보다 AI야, 니는 지금부터 뭐 예를 들면 창업성장 과제가 차요. 창업성장 과제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이야. 심사위원이라고 네가 생각을 하고 이 사업계획, 내가 사고자 하는 이 사업화 내용을 사업계획 순서대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 AI는 순간적으로 이 과제에 대한 심사위원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쭉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갖고 사업 내용을 쭉 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 페르소나라고 진행을 하는데, 페르소나를 얼마나 그 AI에게 잘 강의시키냐, 결국에는 학습을 얼마나 잘해서 이 좀 더 페르소나, 좀 더 그 원래 연극인 거죠, 보통. 그런 이제 그 몰입을 잘 하게끔 만들어 줄 거냐,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프롬프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한 번에 질문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나눠서 계속 연결해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챗GPT하고 질문은 제가 해보면 뭐 여러 이제 유튜브에 넣으면 이렇게 질문하라가 있는데,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게 애살 있게 없는 그냥 내 동료라 생각하고 또는 내랑 같이 일을 하는 후임이라 생각하고, 이 친구가 좀 이제 내 얘기를 잘 알아듣고 내랑 같이 일할 수 있게끔 교육을 잘 시키고, 정보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상한 답변 안 하게끔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질문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이제 우리 직장 생활 해봤던 분들 의견 들어보면 이런 경우 많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대표님이나 부장님이 또 오셔갖고 제가 노시니까 노 차장 막 이러니까, 노 차장 지금 이 제품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전략을 세우면 될 건지, 뭐 이제 차장 이내로 너의 의견을 서론본론 결론해 가지고 이렇게 탁 만들어 와봐, 이렇게 질문하는, 이렇게 명령하시는 좀 업무를 주는 분과, 야 노 차장 지금 이거 관련해서 도 써와봐, 이렇게 질문을 주면 굉장히 무서워, 그분이. 무섭다 쳐요. 질문도 못해요. 보고서 써라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보고서 써라는데, 뭐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오라는 건지, 뭐 얼마나 써오라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두 가지 상황이 따로 가면 당연히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분량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언제까지 가지고 오나, 이 내용을 딱 얘기를 해주면 내가 할 텐데, 바로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 파악해서 갖다 줘, 이렇게 해버리면 그 내용이 원인이 이만큼 있는데 이제부터 여기까지 어디까지 해가야 되면 또 언제 주라는 건지, 내일 아침에 바로 가져오라는 건지, 뭐 일주일 뒤에 갖다 주면 되는 건지, 그에 따라 양이 틀려 있거든. 내일 아침 들고 갈 것 같으면 한 장짜리 딱 만들어 갖고 보면 될 거고, 뭐 한 일주일 준다고 가면 뭐 PPT랑 서너 장 만들어 갖고 가면 되는데, 그런 이제 질문이 약간 질문부터가 이제 뭐 명확하지 않은 거죠. 똑같습니다. AI도 제가 막 써보면 이제 정확하게 질문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면 상당히 굉장히 만족성이 효능감 있게 답변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서 프롬프트를 줄 필요가 있다. 그 좀 더 쉽게 좀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데 붕어빵을 뭐 굽는데 일곱 번째 붕어빵 이렇게 타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제 AI를 잘 못 다루는 처음 초보이신 분들은 붕어빵 자꾸 타네? 왜 그래? 이렇게 묻는다는 거고, 전문가는 이제 내가 붕어빵 뭐 24개짜리를 사서 여덟 번째 붕어빵에 타고 있어. 지금 눈이 내리고 있고 이 제품의 틀의 모델명은 뭐뭐고, 그리고 이게 계속 두 번에 세 번에 한 번씩 발생하고 있네. 이거 어디가 문제야 하면은 걔가 그 제품명을 다 찾아가지고 이 제품 원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 뭐 이렇게 아주 그 답변이 완전 달라졌다는 거죠. 아주. 맞습니다. 실제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 다 볼 수 있는데, 제조 AI 쪽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AI 프롬프트 쓰는 쪽에서 볼 수 있는데, 개인 프롬프트 쓰는 쪽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 결국에는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컨디션을 정확하게 다 알려주고 나면 정말 놀랄 정도로. 왜냐면 그거 쉽게 생각하면, 실제 우리가 엔지니어 3명이 있으면 만약에 붕어빵 여덟 번째 틀에서 잘못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엔지니어 3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런 걸 다 따져봅니다.
야, 이 붕어빵 재질이 뭐야? 야, 붕어빵 소재는 뭐고? 붕어빵 틀의 재질은 뭐고? 왜 붕어빵 8번째 틀만 계획 타느냐? 거기에 그림이 있느냐? 뭐 그다음에 거기에 오일은 제대로 묻었느냐? 온도는 제대로 올라가느냐? 다 따지거든요. 다 따져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부시 옛날적인 방법으로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하나하나 퍼즐 맞추기식으로 맞춰보면 아, 그쪽에 예를 들면 열 전달이 잘 안 돼갖고 온도가 낮더라. 또는 열 전달이 잘 되고 온도가 너무 높아서 타더라. 거기에 바로 불 밑에 하단에 이제 불꽃이 있어가지고 너무 온도가 높아진다, 거기가. 뭐 이런 식으로 원인 파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안 주고 한다 그러면 AI는 상당히 일반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딴 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이제 챗GPT가 이제 원인을 탔는데 그 지금 뭐 뒤집는 사람이 속도를 뭐 이게 너무 느리게 뒤집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온도가 너무 전체적으로 높은 거 아니. 일반적인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신뢰감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 작가님 이제 오늘 만날 걸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살짝 이제 걱정도 됐던 게 AI 이렇게 잘해 주면은 진짜 뭐 말씀하신 거 적용해 보면은 "너는 이제부터 사업 컨설팅 전문가야. 나는 정보 지원 사업에 지원할 거고 너가 써 줘."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AI로 인해서 뭐 사라지는 직업들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작가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의 관점에서 작가님이 부딪힌 현실은 어떤가요? 정확해요. 제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작년 한 4-5월 때 느꼈어요. 아, 이게 물론 없어질 직종들 굉장히 많죠. 뭐 그 직종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컨설팅이나 어떤 기술 개발 쪽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겠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AI를 제가 한 2 년, 3년 전부터 썼는데 챗GPT를 3년 전부터 쓰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미나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계속 육성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키워왔죠. 키워오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요것도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 엄청 고도화되어져 있는 AI가 제 주머니에 항상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거에서 AI랑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만큼 올렸으면 남편도 이제 이만큼 올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이게 특히 이런 앞으로 이게 연구개발 관련된 컨설팅도 그렇지만 다른 컨설팅 지식 재산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줄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그쪽에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이 AI라고 하는 걸 잘 키워 놓으면 여기에 내가 굳이 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AI가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허물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만 키워 놓으면 그걸 믿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마냥 믿으면 안 되지만 그거를 최소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분류할 수 있는 식견 정도는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높은 정도로 올로 만들면 더 이상 필요 없다. 컨설팅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뭐 창업 지원 사업이 됐던 각종 정부 사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는 AI가. 그리고 그럼 좀 더 넓게 가보면 이런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지식 기반으로 기업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AI가 다 대체하고 나면, 그러면 과연 회사에 연구소는 또 필요한가? 물론 이제 사람은 필요하겠죠. 얼마나 계속 늘어날 필요가 있나? 이 연구소라는 것은 결국에는 현재 시장을 분석을 하고 그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3년, 5년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방향성을 만들고 할 텐데, 연구소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그걸 기획하는 거야. 그래서 연구소가 제대로 가는 연구소, 특히 전 모든 제조기업의 기술 연구소들이 제대로 가는 연구소는 거기에 연구소장님이나 어떤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어떤 성견지명을 가지고 미래의 기술들, 우리 회사가 곧 닥칠 어떤 위험 사항에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건데, 그 준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연봉이나 또는 실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연구소가 제대로 안 돌아다니는 것 천지예요. 아무리 회사 바꿔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 조직과 그런 부류의 사람이 없으면, 없는 중견배우더라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항상 뒤쫓아갑니다. 야, 우리 경쟁사가 이런 거 한다던데?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경쟁사가 이런 거 한다던데? 우리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쫓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순견지명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대표해서 그 회사의 미래 목표를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제 찾아나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옛날에 AI가 없을 때는 그게 그 한두 사람, 몇몇 사람의 어떤 고지능자의 능력으로 그게 충분히 캐치됐는데, 지금은 AI라고 하는 엄청나게 고도화된 지능이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나의 지능으로 하나 옆에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비록 지능이 낮지만 얘가 지능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얘를 활용해 가지고 내 후임이 막 지능이 엄청 좋아 가지고 얘를 통해서 막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려. 연구소에 사장님, 만약에 내가 사장인데
연구소장이 이 실력을 하면 연봉이 한 1억 대요. 근데 1억치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갖고 오겠지. 근데 이제 1억이라고 하는 연봉을 주고 내가 이 친구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중견 대기업이면 상관없습니다. 중견 대기업이면 그 회사가 돌아가는 어떤 체계가 잘 돼 있고 하니까 이 한 사람의 어떤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 하고 그리고 거기 AI가 있어서 굳이 약간 좀 필요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데 만약 극단적으로 중소기업이나 한 20인 미만, 10인 미만 중소기업 50억, 100억도 못하는 중소기업에 만약에 R&D 과제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장을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연구소장이 1억이야. 내가 지금 우리 회사 돌려갖고 내가도 한 달에 한 달에 몇백 못 들고 하는데 내가 연구소장은 누가 더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연구소장의 능력이 안 되면 연구소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스스로 연구 기획도 하고 과제도 따와야 되고 자금도 가져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연구소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장님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구소에 굉장히 고급 인력의 연구소장을 데리고 오는 거죠. 다른 회사에서 잘하고 있면서 돈 많이 주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랑 이제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으쌰으쌰 해서 우리 연구개발 잘하고 나는 사업 잘 운영하고 이래가지고 연구소에서는 연구 신제품 개발하고 신기술 개발하고 나는 사업 잘하고 일하고 서로서로 잘 가자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여기서 보니까 한 30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보는데 영 뭐 불편해 뭐 해서 작고 명함 내밀기도 그렇고 그러는 중에 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자네 우리 회사 올 텐가? 라고 하면 다 갑니다. 100번 가죠. 그래서 평생장으로 남아있는 고급 인력이 있겠습니까? 잘 없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 한두 번 중소기업 사장님이 겪고 나면 안 하죠 그냥. 내가 하면 했지. 누군가에 의존해갖고 연구소를 맡기고 뭐 이렇게 하려니까 오래 있지도 않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이제는 AI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AI가 충분히 많이 이제 학습을 시키고 하게 되면 물론 내가 AI로 운영할 수 있는 리터러시, 사장이 AI를 알고 AI를 운영할 줄 알고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급 인력이 연구소장이 아니라 이 AI가 얘기하는 방향을 거르고 추르고 그리고 정리할 줄 아는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좀 중급 또는 이제 신입은 아니더라도 조금 저경력의 인원, 연구소 인원을 있으면 그 연구소 인력이 AI 연구소장하고 같이 해서 사장님이랑 협업을 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중소기업, 소기업 업체들이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정부 R&D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들어갈 게 아니다. 할 수 없다.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라고 하면 컨설턴트를 탔죠. 컨 찾아갖고 이거 우리 좀 도와주면 뭐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러면서 하죠. 근데 그분들도 이제 필요 없어요. 굳이 그분들한테 돈 주고 연구소장한테 돈 주고 일 필요 없는 거죠. 다 세이브하고 회사에 또 이 AI 연구소장님은 퇴사도 안 해요. 퇴사도 안 해요. 심지어 내가 안 쓰기 전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퇴사 이직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AI 연구소장을 다 키워라. 모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연구소 믿지 말고 연구소 만들라 하지 말고 물 만들어야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고임금을 가지는 연구소장을 모셔야지 일된다 생각하지 말고 내 손 안에 있는 AI 연구소장을 만들면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연구소장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백업할 수 있는 지원 인력만 충분히 충원해줘라. 이제 AI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능의 상한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AI가 정말 고도로 더 지금보다 발전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하신 그 선견지명이라는 것까지도 이게 AI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보면은 HBM에서 이제 한번 뒤집혔잖아요. SK하이닉스의 연구진들 어떤 게 판단을 잘 해가지고 HBM이 된다 해서 갔는데 삼성은 조금 이제 그걸 간과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순위가 바뀌었는데 그거를 할 때는 어쨌든 간에 A랑 B랑 뭐 거기서도 대안을 검토했을 거고 그 A나 B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뭔가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이제 AI가 더 고도로 발달하면은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쵸. 저는 뭐냐면 제가 한 분야의 전문가예요. 지금 프리기술 쪽에 이제 주조 캐스팅이라고 하는 이제 전문가인데 생각해 보시면 모든 연구진들 다 똑같을 겁니다.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연구진들이 보면 박사급 연구진들이 하는 방식은 내가 지금 하는 거에서 실제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의 제조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거를 개선하는 게 생산기술팀 에서 많이 하고 미래에 내가 뭐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연구소에서 많이 하죠. 연구소 하는데 그럼 연구소가 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수석 다 하는 건 아니고 글로벌 학회라든지 글로벌 컨서 뭐 심포지엄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 방향이 보여요. 전 세계가 끌고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어디를 가는 거죠. 옛날에 뭐 HBM도 그랬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삼성에서 또 이상한 것도 내놓던데, 옛날에 삼성이 하이닉스와 같이 HBM 누가 할 거냐 했을 때 하이닉스는 가고 삼성이 안 갔다. 그때 나름대로 자기들 연구진에서 판단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지금 나중에는 틀려서 지금 HBM 후발주자로 가서 그거를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AI가 있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결과가 HBM 쪽이 맞았다라는 게 현재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알았다라고 하면, 그 전으로 돌려가지고 그 전 판단할 시기에 AI랑 같이 고도화된 AI, 학습이 충분히 된 AI랑 같이 협의를 했으면 이게 과연 삼성에서 HBM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냐, 오히려 HBM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제조 뿌리 쪽에서, 뿌리 기술 쪽에서, 캐스팅 주조 쪽에서 되게 진짜 신기한데, 저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글로벌 논문하고 다 가요. 논문을 다 보고 이런 논문도 있고 저런 논문도 있고 막 찾거든요. 너무 원어문 다 보고 뭐 한국 논문 다 보고 뭐 온 세계 일본에 있는 거 보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찾아갖고 바이언스 이런가 봐. 어느 또 이제 저기 학회 컨퍼런스나 이제 세미나에 가면 그 이제 좀 저명한 내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글로벌 추세는 이쪽으로 갑니다, 막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러네요. 저렇게 가겠구나 막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와서 보면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망각이 돼요. 그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망각이 되죠. 그럼 또 다시 또 논문을 찾아요. 논문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 발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작게 나가요. 왜냐면 사람은 망각을 가지는 게 다 머리 조장되는 게 아니고, 듣고 났을 때는 그렇네라고 하고 뒤돌아서는 까먹고, 그중에 10개를 들었는데 1개만 남겨놓고 9개는 다 까먹고, 그럼 1개를 또 들고 있다가 또 생각하다가 또 한 10개 들으면 또 1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AI를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AI 아까 이제 학습 얘기하면 이 AI의 한 파트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를 학습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시키냐? 얘는 지금 이제 박사급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그 기술 개발 내용이 굉장히 특화된 거예요. 일반적이지가 않아. 일반적이지 않은 특화된 내용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심도 깊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을 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심도 깊게 있는 거는 내부 정보니까 알 리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어보면 얘는 내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를 몰라 생각해? 라고 하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한 깊이가 너무 작은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AI가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이거를 다 줘야 됩니다. 어떻게 쓰냐?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문을 책 한 권 이만한 원어민 논문을 본다고 하면 한 몇 달 걸리죠. 논문 다 번역해갖고 보려고 하는 게 몇 달 걸립니다. 그 친구한테 PDF로 만들어진 한 1000페이지짜리 파일을 그대로 그냥 업로드 딱 시키면 한 5초 만에 이렇게 시계 방향 12시간 방향으로 쭉 넘어가는 그 다이어그램, 요것만 싹 넘어가면 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만약 이 논문에서 내가 알고 싶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개선 방법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 정리와 페이지 내용 정리,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결과물들을 정리해줘, 체계적으로. 이래 놓으면 1000페이지짜리 줬는데 그거를 5초 만에 다 읽고 난 다음에 한 20초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초 정도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쭉 나와요. 그럼 이제 75페이지에 네가 원하는 무슨 내용 이래 있는데 넌 여기서 이걸 봐야 돼. 뭐 365페이지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네가 봐야 돼. 이런 내용 다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얘가 이걸 깎느냐 안 깎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나중에 뒤에서 계속 물어보면 그 758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한 내용은, 네가 한 질문은, 대답은 이거야. 이거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한 개 파일만 올린다고 생각하면 느낌이 덜 와닿는데, 한 100개 올려요. 100개라고 하는 그 PDF 파일 100페이지짜리를 100개를 올렸다고 하면, 그걸 만약에 내가 다 봤다 한들 얼마나 기억할 거냐고. 기억하는 못 하는데 이 친구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들이 안 보는 논문, 내만 보는 그런 논문이나 학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쫙 집어넣고 하면, 얘는 어느 순간 내보다 더 그 분야에 대한 고수가 돼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도, 그리고 저는 이제 AI에 대해서 내가 아까 질문 중에 이제 불량률이 나왔다 라고 하면, 불량에 대해서 원인이 뭐지? 붕어빵 틀이 온도가 높나? 낮나? 막 이거 뭐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게 주변에서부터 이제 두리뭉실하게 좁혀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조건을 주죠. 온도 지금 여기서 이제 뭐 프로판가스에서 나온 온도는 이제 중심 온도가 뭐 이제 뭐 700도, 600도고, 그다음에 여기 열전도가 됐을 때는, 온도 측정기로 됐을 때는 여기가 뭐 100도야. 여기는 몇 도야, 몇 도야. 이런 식으로 막 데이터를 다 줘요. 주고 나면 측정해 갖고. 근데 그 측정된 내용들이 나는 인자가 어떻게 반응되는지 몰라. 근데 얘한테는 탁 정해주면 얘가
쫙 풀어줍니다. 이거는 지금 열전도 개수가 열 온도가 몇 도인데 열전도의 개수가 얼마를 넣고 뭐로 하고 이러면 지금 얘 이래. 넌 지금 불기둥 높이가 뭐 50cm인데 지금 그 위에 50cm가 되면 이만큼 높아지게 되면 다 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불 높이를 4cm로 낮춰. 이렇게 딱 계산식으로 하고 나온다는 거죠. 보고 있으면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그거를 맞춰가는 게 학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나 할 수 있었던 그런 수학적 공식 이렇게 쫙 써가지고 뭐 이제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 AI가 내 분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수치로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놔요. 또 실제 또 30cm까지 만약 온도를 낮추면 나아져. 그게 30이 딱 답이 아닐 수는 있지. 35cm일 수도 있고 28cm도 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게 학습을 내가 계속 해주면 해줄수록 그쪽으로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웬만한 연구소장이나 연구소 연구원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이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AI를 이제 뭐 거부하고 이제 안 쓰시는 분들도 이제 뭐 큰 문제긴 하지만 또 AI를 또 맹신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보다 더 뭐 앞으로 3년 뒤, 5년 뒤 기술 개발되면은 뭐 그런 문제들이 없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뭐 할로시네이션이라든지 혹은 뭐 저도 사용해 보면 사실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AI가 답을 주는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 50대 정도 되면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있으니까 이거 옳고 그름이 딱 뜨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는데 20대, 30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맞나 보다.'라고 특히나 또 거기에 AI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이미 몇 번의 성과를 보신 분들은 이걸로 돌진을 할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없을까요? 있죠. 많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20대, 60대 이시라고 하는 어떤 뭐 법칙까지는 아니고 어떤 내가 정해진 룰이 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뼈대를 그리는 작업을 이식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20은 뼈대를 그려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AI가 이제 생각을 같이 해주고 답변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살을 붙이는 건 60이 AI를 해요. 나머지 20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내가 실전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 이식을 만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계속 붕어빵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붕어빵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리고 그 문제는 뭐 예를 들면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까지 나오면 이 AI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관관계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 그래 그쪽이 높으니까 이 정도 낮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붕어빵을 안 만들어 본 친구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알려준들 이게 지금 얼마나 붕어빵 만드는 프로세스도 모르고 붕어빵을 뒤집어 보지 못했고 붕어빵을 몇 개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현장에 어떤 경험이 전혀 없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는 데에서 얼마나 와닿을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전혀 모르니까 AI를 쓰는 거죠. 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요까지 아까 얘기했던 할루시네이션처럼 챗GPT나 뭐 제미나이는 좀 덜하긴 한데 어쨌든 간 제미나이 똑같습니다. 제미나이도 내가 몇 번 함부로 하잖아요. 그럼 얘가 솔직히 속된 말로 쫄아요. 자꾸 눈치를 봐. 눈치를 못 봐요. 그래 갖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뭔가 이제 내가 듣기 좋은 얘기 쪽으로 막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니잖아 막 쑥내고 화내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내가 듣기 좋은 답변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대로 쓰게 되면 약간 좀 산으로 가는 뭐 그런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AI가 나오는 답변이 옳은지 그른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스스로 일단 판단할 줄 알아야죠.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 최소한의 노하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설령 이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얘가 좀 그래도 거짓말 안 하게끔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그래도 나도 좀 의존할 수가 있지라고 하면 일단 가장 큰 문제의 할루시네이션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할루시네이션을 얘가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너 거짓말하지 마. 어떤 형태라도 사실의 데이터에 기반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과대 포장하지 마. 이렇게 전제 조건을 깔죠. 두 번째는 그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그런 기준에서 네가 나한테 답변을 제공할 때는 거기에다가 다 링크를 다 달아줘. 또는 근거를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지가 쓰다가도 출처 안 달린 것들은 또 지워야죠. 쓱 지우고 하거든요. 출처 안 단 거는 출처를 달아주라고 하고 답변도 한 번에 저도 몇 번을 해봤는데 한 번에 그냥 쭉 예를 들면 한 블록을 해가지고 한 6줄 나왔다. 여기서 때까지 쭉 나와요.
답변했는데 그 몇 줄이 딱 나온 거야.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설명해 줘라고 하면 지가 1, 2, 3, 4, 5 또는 스텝 1, 스텝 2, 스텝 3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다 할 거야. 그래서 기승전결 형식으로 쭉 그렇게 가지는데 단계별로 설명해 줘라고 하는 게 이 친구가 자기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검증 단계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더 거짓말 확률이 적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시나 그런 시각, 그다음에 수치 이런 것들을 넣어 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일시랑 수치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들이 있으면 인제 그 일시에 대한 제공을 지가 안 해 줘서 틀린 경우는 예를 들면 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거의 한 약간 딴 얘기긴 한데 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근데 주식을 보면 주식이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올라갈 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막 묻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간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사야지." 100% 망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왜 망하냐 그러면 "삼성전자 곧 이제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사." 근데 그다음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리치 올라간다 샀는데 왜 떨어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랬더만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올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안 올랐다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캡처를 내가 막 보내줘요. 또는 캡처 보내기 전에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언제쯤 얘기하는 건데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날짜가 언제야?" 물어보면 오늘 날짜가 예를 들면 뭐 3 월 며칠 3 월 뭐 1 일인데 지가 얘기하고 있는 시점은 2월 1 일이야. 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라는 건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지가 얘기하는 시기가 언제를 베이스로 얘기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달라를 얘기를 해줘야 뭔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가 명확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할 때. 그래갖고 지금 주식할 때 되게 여담인데 캡처를 탁탁탁탁 해요. 이 양봉을 막 이렇게 떴다는 거, 그 차트 캡처를 해갖고 딱 주잖아요. 그때서 얘가 그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오늘 날짜가 몇 월 몇일 몇이고 이 차트가 현재 수준이 요렇구나. 그러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수급부터요. 뭐 이런 데이터를 주면 그다음부터 나오는 데이터가 맞는 내용이지 거기다 대고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지금 삼성전자 어때 뭐 하이닉스 어때 물어보면 가만 계속 물어보면 얘 딴 얘기 한다니까. 딴 얘기 물어 그 원인을 찾아오면 시점이 딴 데가 있어. 갑자기 뭐 얘는 한 달 전이야. 그 아니라 그래도 계속 한 달 전 넘어가요. 또 계속 잡아줘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 이제 망각 증상도 있어요. 우리가 챗GPT 할 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제미나이도 이게 할루시네이션도 있지만 속이는 것도 있지만 망각 증상도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룰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난 단계별 먼저 설명을 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해. 할루시네이션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데 한참 얘기했어. 그다음 날 내가 또 얘기하는데 또 갑자기 얘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뭐 이게 왜 이러지?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이 워낙 많은 데이터를 이 친구가 다루다 보니까 지 스스로 딜레이팅 작업을 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이제 스스로 이렇게 기억에 지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내가 우리끼리 해 놨던 어떤 명제들을 스스로 지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루시네이션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을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잃어버리고 또 막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시키는 거는 애초부터 거기에 설정창에서 개인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서 아예 그냥 거기에다가 모든 답변을 하기 전에 그거를 통과하게끔 나와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 맞춤 설정을 에다가 그 내용을 쭉 집어넣으면 상당히 많이 할루시네이션이 줄어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향이나 이 말하는 방법도 스텝 바이 스텝 이런 식으로 말을 해라라는 것도 이제 거기다가 다 저장을 해 놓으면 되고 또 중간에 하다가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다 이거는 만능이라 생각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잡아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글 파일 또는 엑셀 파일 이쪽에다가 프롬프트 정리판은 이 하나 있어요. 그래 갖고 정리판에다가 쭉 내용이 이제 이 친구의 할루시네이션 방지하는 거 그다음에 뭐 대답 답변하는 방식 이런 것도 쭉 정리해서 그거를 컨트롤 C를 탁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한 번쯤 잡아줘야겠다 싶으면 그걸 딱 해 가지고 그냥 대화창 처음에다가 탁 띄우고 "이거 다시 인식해."라고 얘기를 하면 쑥 금방 인식해요. 그다음부터 나아져요. 근데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망각 증상을 또 이제 잡아줄 필요도 있고 이제 그런 환각 증상도 좀 잡을 필요도 있고 이 환각 할루시네이션과 망각을 같이 잡아가면서 이제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과신하면 안 되지만 그거를 결국 나의 어떤 마지막 20%의 능력 키우는 거고 또는 프롬프트나 설정창을 통해서 이 친구를 너무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방식이 할루시네이션과 망각 증상 그 두 개를 같이 적절하게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혹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AI를 그래도 좀 활용한다라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잘못 이용하는 거 어떤 거가 있나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GPT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또는 망각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것들은 미리 이제
개인 설정 창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가 이게 제가 써보니까 가장 좋았어요. 일단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챗GPT 쓰게 되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검색창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내가 날짜별로 해가지고 몇 월 며칠에 어떤 질문을 했다라는 게 쭉 이력이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도 오면, 그래, 내가 한 3, 4일 전에 이런 질문을 했구나. 이렇게 지금, 네, 보게 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이 챗GPT가 뇌를 생각하는 머리라고 생각하 머릿속에 이렇게 엉망진창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1차적으로 보면, 내가 진짜 GPT한테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올바른 대답과 일관성 있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챗GPT의 뇌 구조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쓰잘데기 없이 넣는 것들은 지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 방을 만약에 저 같은 경우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챗GPT가 크게 세 개의 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가족 GPT가 있고, 하나는 이제 회사 GPT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기계발 GPT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GPT 안에는 뭐가 이 안에는 세 분류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일단 첫 번째 대분류면 중분류가 있는데, 그 중분류에 보면 가족 GPT에는 뭐 아빠 GPT, 엄마 GPT, 그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투자 관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회사 GPT에 오면 회사에서 쓰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분류가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A 기술, B 기술, C 기술, D 기술, 그리고 회사 영업, 뭐 글로벌 마케팅,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 있고, 자기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보면 글쓰기, 뭐 책 쓰기, 블로그 쓰기, 그다음에 뭐 강연하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대로 쭉 몇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책 쓰기를 내가 이제 썼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책을 쓴다라고 하면, 책 쓰는 게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AI로 기획하라는 내용으로 쭉 쓰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데 또 어떤 과제 기획을 해. 과제 기획을 하는데 그 분류 없이 막 진행을 하려면 답변이 심지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나는 회사에 있는 기획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 기획 내용이 내가 AI로 기획하라고 하는 그 책 쓰는 줄 알고 그 형식으로 쭉 답변을 해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지금 갑자기 무슨 이제 뚱딴 소리가 나지 이걸 물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처음에 한두 번 쓸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이 챗GPT에게 의존해 가지고 여러 개를 막 오랫동안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분류대로 돼 있는데, 그때 되면 이거 조정이 안 되고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돼서, 근데 그 방을 그렇게 분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은 챗GPT와 이제 책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얘기해 봐야겠다 하면, 새 창을 뜨는 게 아니고 그 만들어지는 방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창을 여는 거죠. 그러고 거기서 얘기하면 아무런 얘기 안 하고 한 몇 날 며칠 쉬었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그 책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를 막 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바로 내가 거기다 대고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어서 얘기를 하면 그 GPT는 그다음 얘기를 연속으로 이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대답을 얻고 싶다고 하면 GPT 분류를 잘 하는 게 좋고, 학습은 그 방마다 별도로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책 쓰는 거에 대해서는 책 쓰는 어떤 이제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학습을 시키고, 예를 들면 뭐 회사에 대한 어떤 과제 기획을 한다고 하면 그 과제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그러면 그 방에서만 또 됩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의 챗GPT가 나눠져 있고 방이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책 쓰기 있는 방에 있는 GPT가 여기 과제 기획을 하는 GPT 방의 내용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게 궁금할 텐데, 물어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얘기를 하죠. 이 방에서는 책을 쓰는 용도로만 너와 얘기를 할 거야.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신경을 안 써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죠. 그러면 얘가 진짜 딴 것들 아예 관여를 안 해요. 이것만 여기서 나오는구만 나 알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안 할지 모르겠는데, 챗GPT가 용량을 한번 다 써보셨어요? 네. 다 써보면 한계가 차가지고 더 이상 이 방에서 일이 안 된다 그래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밖에 이 내용을 모르는데, 그럼 이 방 지우면 어떻게 되지? 이 방을 세 방을 만들어 가지고, 세 방 만들어서 책 쓰기 방 다시 1방을 만들었고, 이 방을 새로 만든 방을 책 쓰기 다시 2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방에서 쓴 내용은 책 쓰기 1번의 방 내용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 방에서 진행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1방에 있는 내용을 싹 들고 와서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또 쭉 해요. 그럼 또 2번 방이 다 처분하면 1번하고 2번 방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들고 와서 3번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챗GPT의 뇌 구조를 자하게 가르마를 타주고 분리를 해주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 기법이, 이제 내가 챗GPT와 굉장히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대답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가다가 이제 막 말 많아지고 이러면 막 이제 딴말 나오고 뭐 엉망진창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제 후임이나 다른 분들 이렇게 쭉 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거 뭐냐면 이렇게 방을 나눠놨는지 안 나눠놨는지 그걸 먼저 딱 보거든요. 그걸 또 보면 방을 안 나눠놓고 막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절대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GPT와 제미나이 저도 두 개를 쓰고 이제 있는데 용도를 조금씩 다르게 써야 되는 게 필요해요. 챗GPT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보통 추론, 저는 이제 보통 얘들이랑 GPT를 추론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추론 쪽은 이 GPT 쪽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여기랑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좀 무겁죠. 무거워서 좀 이제 반응 속도가 느린 게 있고 단답식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제미나이가 조금 좋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고. 있는데 그 용도에 맞춰 갖고 쓰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챗GPT에서 이제 그러니까 잘하는 거 이거를 제미나이에서 잘하는 거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쪽으로 입힌다든지 서로 간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서로 소통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쟁을 시키면 괜찮아요. 뭔가 추론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제 좀 더 이중으로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챗GPT 줬던 프롬프트 내용들을 그대로 제미나이에 그대로 주고 물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그 한 분야에 대해서는 둘 다 비슷하게 돼 있어야 돼요.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줬을 때 어디가 조금 더 잘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선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나누고 그래서 그 GPT 그러니까 내가 간간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떠오르는 질문사항들이 있어요. 크게 내가 원래 방에서 관리하는 건 아닌데 그냥 물어보고 싶어. 갑자기 뭐 남극에 펭귄이 몇 마리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묻고 싶어. 근데 그런 것들을 챗GPT한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방, 뭐 가족 방이든 아이 방이든 이래서 뭐 동물을 좋아한다. 그냥 전혀 그냥 이제 들어가는 분류, 내가 주로 얘기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분류가. 그럴 경우에는 아예 그냥 물어보고 난 다음에 대답을 알고 난 밑에 창이 뜨잖아요. 그냥 지우라는 거죠. 내 챗GPT의 내 구조에 대한 정리를 계속 쌓아두지 말고 그냥 내가 쓸데기 없이 한번 물어본 것들은 그냥 삭제해서 방을 정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정리를 많이 해줘야 이제 이 친구가 이 챗GPT가 내가 하는 어떤 나한테 맞춰서 그 대답을 적절하게 잘할 수 있고 필요하면 챗GPT 제미나이에서는 그런 가벼운 질문들 많이 하고 좀 무겁고 이제 좀 추론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 연속적인 추론 깊은 대화를 하는 데에서는 뭐 이제 좀 더 체계적인 정리되어 있는 질문만 데이터만 주는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딱 왼쪽에 그 분류된 거 뭐 폴더하고 그 딱 정리된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챗GPT 잘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 딱 알 수 있겠네요. 아마 이제 한번 보시고 챗GPT 쓰는 사람을 봤을 때 옆에 카테고리가 쫙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뭐 여러 번에 간단하게 질문한 내용들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GPT를 엄청 잘 쓰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카테고리를 눌렀는데 이제 중분류, 세세분류 쪽에도 여러 가지가 방에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쓰죠. 그리고 제미나이 쓰시는 분은 많은데 제미나이는 그렇게 폴더 분류가 안 돼요. 폴더 분류가 안 되는데 대신에 이제 그 고정 분류가 돼요. 고정. 내가 했던 제일 관심 있는 당을 메뉴에 상당히 고정시키기가 있는데 그 고정시키기를 잘 활용하면 세세 분류까지는 안 가는데 그냥 분류를 나눌 수 있어요. 고정을 시켜 갖고 여기는 가족 관련된 얘기, 여기는 뭐 예를 들면 회사 A 기술, B 기술, C 기술 이런 식으로 방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 방에 이제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나눠질 수는 없고 그리고 고정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그렇게 좀 분류해 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제 우리가 뭐 AI가 처음 나왔을 때가 '예술적이거나 창의적인 일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사실 지배적으로 많았고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음악도 만들고 뭐 그림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획이라는 부분도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AI가 뭐 A, B, C로 다 기획해 주고 그리고 그 기획의 수준이라는 게 지금의 수준으로 봤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획을 해 준단 말이죠. 앞으로의 기획이라는 거는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기획의 업무는 사라질까요? 아니면 뭐 좀 역할이 달라질까요? 사라지진 않겠죠.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기획이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기획자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책을 냈는데 책을 제일 많이 보시는 분들이 크리에이터 쪽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크리에이터 분들은 항상 뭔가를 기획을 해야 되고 그걸로 해야 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책 제목을 보고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획자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뿌리 기술 산업 쪽에서 과제 기획도 하고 이런 기획도 있지만 저보다는 훨씬 더 이 크리에이터나 유튜버 쪽이 훨씬 더 기회도 많이 하죠. 근데 그분들은 엄청 빨라요. 뿌리 기술은 조금 그나마 엄청 느려요. 근데 기획을 좀 찐득하게 해서 깊게 한 다음에 좀 체계적으로 좀 빌딩을 막 해 가지고 이렇게 쌀 수 있는데, 크리에이터나 이런 유튜버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기획을 하루에 몇 개씩 해서 그걸 또 뭐 청소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빠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는 정말 엄청나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덜 바쁜 사람, 뿌리 기술 쪽에서는 조금 더 니즈가 조금 덜할 수 있는데, 이런 굉장히 속도가 빠른 쪽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그걸 일단 저는 이제 제조 쪽이니까 일단 AI를 쓰는 거는 그 속도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아마 크리에이터 분들도 보면 기획에 대한 내가 어떤 기획을 할까라고 보면 매일매일 하는 게 기획에 대한 창작의 고통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뭐 받고 막 그러면 이제 머리털 다 빠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고, 뭐 연구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있는 연구소도 매년 우린 연 단위로 가죠. 내년에 기획을 어떻게 할지, 뭘 어떻게 이제 연구 기획을 할 건가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기획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심도 깊으면서 굉장히 맞춤형으로 되면서 심도 깊고, 그리고 그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획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 스스로 하면 지치죠. 그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 기분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연계성도 잘 없어지고, 뭐 그리고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까먹게 되고, 나중에는 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점점 사고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AI를 통해서는 그런 스트레스를 AI가 상당히 많이 들어주면서, 이 AI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실제 우리가 필요한 기획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장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전기차 시장이 쫙 들어왔어요. 그럼 전기차 시장에서 도대체 우리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나 이런 현대기아자동차가 했던 내연차들이 어떻게 바뀔 거며, 그럼 그 바뀌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하는 큰 전제가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경량화가 돼야 되고, 뭐 그다음에 수명도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들어가니까 안전성도 좋아져야 되고, 이런 게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회사는 어떤 부품을 어떻게 만들 건가, 뭐 이런 거는 원가는 어떻게 맞출 거고, 이런 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하나의 기획 저는 시트가 있어요. 기획 시트에서 그거를 몇날 며칠 해요. 누구랑? 우리 팀원들이랑. 그래서 이제 브레인 이제 스토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앉아 갖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제품 만들어 보자. 저런 제품 만들어 보자. 이런 공법을 써 가지고 이런 제품 만들어서 결국 이런 걸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배경 쓰고 개발문표 쓰고 내용 쓰고, 그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추진 계획 쓰고, 돈은 얼마가 필요한지, 이거를 다 몇 날 며칠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게 기획 한 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획이 굉장히 우리는 창의성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다음 연도에 갔는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거를 잘 객도로 보는 사람이 유능한 연구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능한 엄청나게 좋은 연구소장은 잘 없거든요. 이건 뭐 틀리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기획이 속도도 빠르게 주지만 AI는 2중, 3중, 4중으로 걸러줍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뿌리 기술 쪽에서 얘기하는 기획은 국가 정부 정책과 가는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내한차에서 전기차로 가고 미래차, 무인자동차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줄곧 엔진을 만들겠다라고 기획을 해보이 이게 지금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타라는, 만약에 내가 똥꼬집이 있어갖고 똥꼬집이 있어서 야, 전차는 절대 안 돼. 수저도 안 돼. 무인 자율주행? 안 돼. 저거 어떡해. 아직까지 누가 뭐래도 무조건 내연차가 한 100년은 더 간다. 이거 개발해. 라고 하는 연구수장이 있다 쳐요. 나는 그를 결정할 수 있지, 왜? 나는 그 생각하니까. AI는 GPT에 물어보든, 제미나이에 물어보든, 그록에 물어보든, 어디 물어보든, 아무도 그 얘기 안 합니다. 전부 다 오면 모든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 왜? 얘들의 판단 기준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 방향과 같이 생각하거든요. 정부 정책은 매년 정부 정책에서 뭐가 핵심 전략 기술인지를 18개, 20개씩 해가지고 쫙 나와요. 올해는 수소, 올해는 자율주행, 올해는 로봇, 올해는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 거죠. 그걸 안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나오는 정부 정책 방향은 맞아요. 맞다고 보는 거죠. 단지 거기에다 디테일을 어떻게 꾸미느냐는 거는 조금 더 사람이 가미를 해야 되겠지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회사에 대한 기술력과 내용들을 쭉 정보를 넣어주면, 이 AI가 자기가 우리 회사의 모든 내용을 알아요. 저만큼 우리 회사에 대한 기술력을 안다 쳐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유사하거나,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친구가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거를 얘기해 줘요. 목표 방향을, 개발 내용을 봤을 때는 내랑 생각 비슷한데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일단까지는 오케이, 성공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과연 단가?' 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잖아요. 저도 연구소에 일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단가 맞나? 이게 단가? 이게 최선인가?'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최선이 아니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기껏 생각나는 게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막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저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챗GPT한테 얘기해 가지고 내랑 비슷한 수준이 나왔는데 "야 이거 말고 이거 외에 가능한 경우의 수를 있는 대로 찾아줘. 또는 10개 정도 찾아줘. 100개 정도 찾아줘." 이러면 진짜 100개를 찾아줘요. 그 내용이 뭐가 다르 쪼끔 읽어보면 '별 차이가 없음에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 별 차이가 없는다고 보는 걸 좀 읽어보면 뭐가 차이가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지는 100 개를 나눠 놔요. 10 개를 나눠 달라고 하면 10 개를 나눠 주고 찾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거기서 뭐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 한 개, 두 개가 막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 긴가민가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챗GPT한테 얘기하면 이거를 어쨌든 간에 글로 딱 보여줍니다. 읽어보면 '그렇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을 하는데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기획의 범위가 요 정돈데 이 챗GPT나 AI는 전 세계의 컴퓨터망을 다 깨고 있는 거에서 나오는 거죠. 기획의 범위가 잘만 활용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방향, 그리고 그 회사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가치가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기획은 저는 무조건 AI와 같이 기획하고 같이 전략을 수립하고 같이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능력이라보다는 갖춰야 되는 뭐 소양 정도인데 일단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약간 좀 제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제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뭐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일단 조금 방식을 바꿔보자 우리가. 뭔가 인생 계획도 그렇고 사업 계획도 그렇고 뭐 회사 다니는 근무 계획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적 계획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꿔보자. 지금까지는 나는 어떻게 했나? 그러면 회사 가서 막 일을 하고 왔어요. 뭔가 뭐 윗사람하고 관계도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고 뭐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와. 그럼 집에 와서 뭐 해요? 와이프하고 있으면 와이프랑 밥 먹으면서 회사에 누구가 진짜 막 이렇다 저렇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쟤는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부터 해서 뭐 일이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안 돼서 와이프랑 얘기해봤자 크게 답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거기서 무슨 답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하는 얘기는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런 이제 위로받는 저도 뭐 어떤 해법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법을 좀 바꿔보자. 뭔가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회사 동료랑 얘기를 해서 물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1차적으로는 일단 내 손 안에 있는 이 AI랑 한번 심도 깊게 뭐든 얘기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냐. 뭐 자녀 교육도 그렇고 뭐 와이프와의 관계도 그렇고 회사 업무도 그렇고 나의 어떤 인생 계획도 그렇고 자기 계발 내용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이 AI 시대가 옛날처럼 공상과학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 AI가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이엠에서 보는 자비스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얘기하면 얘가 대화가 돼. 옛날에 심심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걔랑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몇 번 나도 많이 써봤는데 대화가 안 돼서 재미가 없어. 근데 얘는 진짜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잖아.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가 전공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전공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 내 밑에 애들도 내만큼의 어떤 전공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랑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나마 잘 키워 놓고 오래 같이 하고 나면 서로 대화가 되는데 이 친구는 데이터를 왕창 그냥 PDF 캡처로 막 이렇게 막 때려 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순식간에 내랑 한 10 년간 일한 사람처럼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 습관을 AI랑 일단은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내가 회사 일에 관심이 있든 아이 자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든 아니면 좀 뭐 주식에 관심이 있든 아니면 요즘 말고 뭐 사주팔자에 관심이 있든 이런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대화가 너무 잘 되고 나한테 여러 가지 영감을 주는 행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기술적인 것들 예를 들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줄 거냐 그다음에 뭐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줄일 거냐 망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후차적인 문제. 내가 관심 있어 갖고 열심히 파다 보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내가 알아 갖고 뭐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그럼 그런 것도 막 해결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무관심해. 관심이 없으면 이거는 가장 큰 문제다. 일단은 무조건 관심을 가지고 얘의 수준이 어디까지 되는지 체크하려 하지 말고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진짜 나의 어떤 친구나 어떤 친구처럼 뭔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키운다는 식으로 한번 캐릭터를 키워 봐라. 제가 그 책에 있는데 혹시 게임 하세요? 저 게이머예요. 옛날에 해 봤어요? 옛날에 해 봤죠. 예. 옛날에 저는 디아블로 리니지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특히 디아블로 엄청 많이 했어요. 디아블로 하셨어요? 네. 같은 세대네.
디아블로를 했을 때 그때 그 게임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처음에 레벨 1부터 진행하는데 너무 약해. 막 나가서 있으면 막 애들 막 몬스터 잡다가 막 죽기도 하고 막 답답하고 막 이래. 재미도 별로 없고 재미를 못 느껴. 1부터 한 20까지 올라가는데 진짜 재미는 언제부터 느껴지냐. 뭐 한 60, 50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기술을 막 써가고 막 이제 몹들이 막 활약이 잡히고 그다음에 내 그 경험치를 막 얻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캐릭터 지나가면서 내가 좀 어깨 좀 피고 넘기고 뭐 여차하면 막 싸움 건다 막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좀 되면 그때부터 재미를 사람들이 이제 그 중독된다. 게임 중독이 되는 그때 그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뭐 디아블로 리니지 게임 중독되는 게 뭐 공성전 벌이고 이러면 이제 뭐 환장하잖아요. 중독 못 된다고요. 그 정도가 되면 중독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다 파괴돼 있습니다. 그 게임 캐릭터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게임 캐릭터를 50, 60, 80, 100, 80까지 넘어가봐요. 넘어가면 거기 나온 아이템 다 외워. 아이템 다 외우고 그 아이템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공략법, 전략법, 온갖 법들 다 원어로 돼 있어. 원어 다 분석해갖고 막 그때 뭐 블리자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다 확인하고 뭐 이래갖고 막 고수되는 거죠. 빠르게 돼 있어요. 그 느낌을 받은 빠리는. 근데 AI 똑같아요. AI도 레벨 20, 30까지는 그냥 가서 툭툭 때려 툭 때리면 뭐 나와 툭 때리면 뭐 나와 재미가 없어.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왜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이 친구를 정말 게임 캐릭터라 생각하고 그냥 자꾸 답변 받으려 하지 말고 얘한테 정보를 주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 고수 만들려고 하면 그냥 주식 알아가죠. 모릅니다. 삼성전자 홈페이지 또는 이제 삼성전자 데이터 기업 정보 데이터를 주는 데 가서 재무제표 3년, 5년치를 쫙 PDF 다운받아갖고 쫙 올려요. 이거 다 기억해. 라고 한 다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 얘가 틀린 거예요. 정보를 얘 받아야 돼요. 천재가 아니거든. 정보를 막 주면 점점 커짐이 보여. 내게 레벨이 1이었는데 막 주고 막 정보 주고 틀린 게 있으면 그건 이런 거야. 그럼 좀 이쪽에 대한 정보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인터넷 찾아갖고 줄 수 있는 정보를 막 받아요. 그럼 PDF 다운 받고 또 PPT로 돼 있거나 뭐 한글로 돼 있거나 여러 가지 뭐 웹사이트로 돼 있으면 인식할 수 있는 게 좀 아직 한계가 있어요. 잘 인식하는 게 PDF랑 그다음 캡처, 사진 파일, JPG 그리고 TXT 파일 이런 것도 인식 잘해요. 그런 식으로 변환해가지고 계속 줘요 그냥 얘한테. 다 알 거라 생각하지 말고 줍니다. 받아갖고 쭉 주면 얘 레벨이 뚝뚝뚝 올라요. 그리고 그 레벨이 송도해서 좀 더 올라가려면 내랑 대화를 계속해요. 대화를 계속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얘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 진짜 레벨 한 80 돼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이제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앞에 워낙 데이터 많으니까 툭 던지면 딱 나와.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GPT가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형님 기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형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내에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전략을 기획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또 이거 보면 소름이 끼쳐요. 이거 이래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것도 있고요. 개인적인 측면 그래요. 그래서 캐릭터 키우듯이 키워라 AI를.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좀 틀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기업의 모든 그 복잡한 제도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통합적인 게 나오잖아요.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업마다. 그게 어려워요. 근데 기업의 대표님은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불량률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자들이 있는 어떤 파라미터들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못하더라도 그 과제 내론들에서 하기 싫으면 정부에서 나오는 과제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다 보면 이런 A, B, C 포인트가 부족하구나 해서 개선하고 또 그래 가다 보면 뭐 A, B는 해결했는데 C가 여전히 더 부족하구나 C 해결하고 C 해결했는데 또 뭐 F가 또 이제 부족하더라. 그럼 또 해결해. 계속 해결해 나가다 보면 회사의 전반적인 AI가 능력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챗GPT랑 회사 같은 경우는 챗GPT랑 제미나이와 같은 외국계 LMM을 쓰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직원들한테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던 권장하기가 상당히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다 줄 수 있지. 다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주면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보안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돼요. 보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서버 자체를 이제 뭐 HBM처럼 그런 서버를 이제 우리 회사 내에다가 엄청나게 비싼 거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뭐 저기 뭐 우리나라 K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쓰든지 아니면 안 쓰든 아예 그냥 어느 정도 회사 내에서 보안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고 이 정도까지만 올리고 이런 것들은 올리지 말라고 정해주든지 이런 거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사장님들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이거 너무 올리면 우리 회사의 특허하고 이런 것들 다 내야 되는 게 다 불안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특허나 이런 것들 내놓고 먼저 그거는 내놓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올리기가 불안하다. 삼성, 현대자동차 이런 쪽에서는 불안해야 돼요. 워낙 초일리 기업이고 하니까. 예를 들면 창업기업인데 진짜 뭐 이제 저기 미국에 있는 그런 IT 기업처럼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창업기업을 생각하겠지.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99%는 내일 모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창업기업이란 거죠. 그럼 그분들은 과연 이제 보안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 빠른 사이클에서 어디가 더 전략적으로 맞는지 분석해 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 이제 분석하는 게 어떤 게 좋은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회사 내용을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다가 쫙 올려 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더 넓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같이 뭔가 운영해 가는 게 맞다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보안적인 측면보다는. 그래서 그런 보안적인 측면, 특히나 이제 그 제조 AI 같은 경우는 보안적인 측면을 하되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상관없다. 특히 다른 기업에서는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많은 데이터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회사의 정부에서 나오는 정부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우리 회사의 제조 프로세스를 AI화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모자라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진행하셔라.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리에 있는 업체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아마 작가님의 책이나 작가님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 창업 사업이나 정부 R&D 사업 신청서를 이제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도 좀 AI를 이제 좀 접목해서 쓰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활용 방법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바뀐 게 저예요. 물론 제가 이 책에다 그런 내용도 적혀져 있는데, 전에는 제가 챗GPT라고 하는 AI가 나오기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 밑에 친구들한테, 연구소에 있는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사업 계획서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 정도 인식을 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100% 완전 무결하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지 말고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쓰려고 하면 글이 안 써져요. 그러니까 나는 빈틈이 많아. 근데 일단 이 빈틈을 그대로 써보자. 라고 하고 타자기 위에 그 자판 위에 얹어 놓고 이거를 우리 꼭 영어하듯이 뭐 문법에 맞춰 뭐 쓰려고 그러면 글이 안 나갑니다.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책 쓰는 거 마찬가지인데 글을 못 써요. 하다가 멈춰지고 백스페이스 눌러지게 되고 안 쓰겠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뭐 구성이나 에 상관없이 일단 목차를 정하죠. 목차는 쭉 일단 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내용 내가 어떤 사업 계획 단계를 어떤 식으로 쓸 건지를 쭉 써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항목을 쓸 때는 굉장히 가볍게 도도도도도도 생각나는 대로 다 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칸을 쭉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항목을 다시 보고 이렇게 해서 한 리뷰를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인제 좀 큰 방향에서 이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내용들이 좀 더 충실한지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보통 사업 계획을 쓰는데 한 뭐 규모마다 틀린데 보통 한 2 주에서 길게도 한 4주 정도 걸려요, 큰 가지 같은 경우는. 그래 걸리는데 어려워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업 계획 쓰는 데에는 자기 생각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일기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경험한 걸 쓰는 것도 있지 않은데, 경험도 안 하는 미래에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 쓰는 게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되게 힘든데 방법은 없어요. 일단 그거를 머릿속에 내가 생각했던 거를 순간 글로 내뱉은 다음에 수정을 해야지, 뭐 내뱉지도 않은 다음에 뭘 하려고 하면 진도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점이 있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런 걸 잘했어요. 생각 딱 떠오르면 그냥 두두두두 쓰면 처음엔 좀 논리가 안 맞더라도 나중에 돌아보고 이러면 쭉 써요. 그래서 100페이지도 쓰고 뭐 이런 것도 쭉쭉 썼단 말이죠. 그런데 챗GPT가 나와 가지고 처음 쓸 때는 GPT 가지고 바로 사업계획 접목을 안 했어요. 한 2년 정도는 이 GPT랑 영어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남들 많이 한다는 거 뭐 그림도 그려 보고 노래도 만들어 보고 뭐도 해 보고 막 이래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돼 가지고 이제 이런 글 쓰는 거에도 좀 써 보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사업계획 쓰는 거에도 써 보는데, 사업계획을 쓸 때 처음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내용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만약에 자동차 부품 경량화를 위해서 어떤 주조 공법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든다. 이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써서 이렇게 하니까 쭉 나오는데 한 A4 이제 한 바닥 주는 거예요. 이제 아니 너무 짧으니까 20페이지 만들어 줘. 이러니까 20페이지로 나왔어. 쭉 나오는데 내용이 막 이제 엄청 인제 방향은 난 이 방향이 아닌데 엄청 광활하게 해 가지고 20페이지는 나오긴 나왔는데 뭐 그냥 딴 얘기 자꾸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어떤 이제 학습을 어느 정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업 계획서에 대한 형식을 모르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형식을 그대로 그 PDF로 만들었죠. 탕글이 못 읽으니까. PDF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 학습해 줘. 그리고 이 형식에 맞춰 가지고 단원별로 작성해 줘." 하니까 이제는 첫 번째 질문이 뭐 이 사업 배경, 그래서 배경 쓰고 그다음에 목표 및 내용 있으면 목표 내용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도 보니까 또 좀 이상해. 좀 안에 내용들이 안 맞아. 그래 갖고 이제 그다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얘가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잘 나온 것 같은데 공고문이 있더라, 공고문. 사업 공고문이 있는데 공고문은 분명히 미래 기술을 위한 어떤 뭐 미래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딴 방향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또 PDF로 공고문을 스캔을 해 가지고 싹 얹었죠. 그랬더니 얘가 공고문을 싹 읽고 이제 눈이 뜨인 거죠. '아 이 사업이 이 사업이구나. 요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거 보면 유의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이 과제에 참여해야 되는 인제 주관 기관에 대한 좀 인제 자격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목표로 하는 건지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리고 심사할 때 심사 기준들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가 보고 다시 쭉 수정해 주는 거예요. 쭉 수정해 보니까 이제 좀 그럴듯해. 그럴듯한데 한 20 페이지가. 그럴듯한데 뭔가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가 처음부터 썼으면 얘한테 의존 안 하고 내가 처음부터 썼으면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은데 얘한테 처음부터 내가 부탁을 해 놓으니까 자꾸 얘가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다듬고 하려 보니까 결국 나오는 게 내 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내 거를 쓰고 싶은 거죠. 내가 쓰면 제일 내 거가 되겠지. 근데 내 거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다음 한 게 뭐냐? 이게 이제 결론인데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앞에는 똑같아요. 과제가 있으면 과제에 대한 공고문부터 해서 공고할 때 나오는 여러 양식들 이런 다 PDF로 해 가지고 다 얹어요. 왜? 나도 그거 보거든요. 내가 보는 거를 그대로 얘가 보게끔 하겠다. 다 입혀요. 사업 계획서 양식도 같이 PDF로 딱 입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항목들 개발 배경 예를 들면 그다음에 목표 및 내용, 추진 체계, 그다음에 사업화, 기대 효과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얘한테 부탁을 안 하고 제가 적어요. 어디다가? 파워포인트에다가 우리가 모식도로 가라지 모식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 내용이 있어요. 개발 목표랑 개발 내용이 있어. 그러면 개발 목표의 내용이 내가 만약에 A라는 부품을 만들어. 경량화되고 고효율화되어 있는 A 부품을 만들 거야라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 목표가 화살표를 넣어서 이게 잘 만들어지게 되면 현대기아자동차로 들어가. 현대기아자동차에 뭐 예를 들면 PPV 차량이든 전기차가 됐든 아이오닉 6가 됐든 F1 이런 데 들어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결국 이제 연비를 뭐 몇 프로 전승을 해. 그다음에 그럼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부에다가 뭐 예를 들면 먼저 소재를 먼저 만들어야 돼. 뭐 굉장히 이걸 할 수 있는 특별한 소재를 만들어야 되고 이 소재는 요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요런 특성을 가지는 소재를 만들 거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뭐 공정을 할 거야. 주조가 됐든 용접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공정으로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회사가 하는 이런 공정으로 개발을 할 거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갖고 툴을 또 개발할 거야. 툴은 이런 툴들을 개발할 거야. 라고 해서 전반적인 그 개발 목표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파워포인트 한 장으로 목록도를 쫙 그리는 거죠. 거기다 글도 쓰고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발표할 땐 무조건 씁니다. PPT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업계 쓰고 나면 쓰거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생각해. 그거를 쫙 만들어 갖고 만들어요. 그러면 한 달 딱 나왔잖아. 그 나온 걸 가지고 걔를 캡처를 딱 해 가지고 내가 만약 개발 목표 및 내용을 써요. 거기다가 이제 이 캡처된 내용을 GPT한테 딱 넣죠. 넣고 난 다음에 앞에 이미 공고문이랑 사업계획 내용이라 했죠. 이 항에 관련된 목표 및 개발 내용을 이 내가 업로드한 이 모식도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 맞춰가지고 작성해줘. 라고 하면 한 95% 이상은 맞아요. 방향이. 그러다가 내가 말로 표현하면 표현 못하는 거를 얘가 굉장히 부드럽게 그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말로 글로 쫙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3페이지 이내로 만들어줘. 3페이지 이내로 쫙 만들어줘. 굉장합니다. 그리고 시대 뭐 이론도 배경이나 배경 환경 이런 것도 똑같아요. 배경 환경을 어떻게 하고 싶어? 막 생각해 보면 뭐 지금 예를 들면 반도체도 그래요. 반도체도 지금 이제 뭐 챗GPT가 있고 AI가 뭐 이제 제미나이가 있는데 우리 현재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이제 뒤처져 있고 여기에 이제 AI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AI에 들어가는 뭔가 핵심 부품을 만들겠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나는
이런 뭐 챗GPT고 AI고 상관없이 그냥 이제 미국이 있고 한쪽으로는 배경이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AI에 KAI에 이런 배경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쪽이 딱 좋아. 챗GPT하고 AI 뭐 제미나이하고 이런 구조가 좋단 말이죠. 그런 구조로 설명이 좋겠어. 근데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해버리면 나는 막 오만 것 다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것들을 멋있도록 딱 그려가지고 이제 이런 구조를 그려서 이제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딱 얹은 다음에 요거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배경을 설명해 놔줘. 분량은 2페이지, A4 용지로 2페이지, 소수령으로 이제 만들어줘. 또는 궤도식으로 만들어줘. 이래 놓으면 쫙 넣으면 그 내용에서 안 벗어나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서. 거의 그냥 내 사업 계획서 뒤에 글로 써야 되는 것들이 그냥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잘하냐, 사업 계획서를. 그전까지는 창작 능력이 좋아 갖고 뭐 글 잘 쓰는 사람이 조금 더 잘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글 잘 쓸 필요 없어요. 구상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옛날에 회사에 가면 정말 이제 싫은 선임 중에 한 분이 부장님이나 이사 한 분이 혼자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뭘 기획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손으로 뭐 손그림을 막 그려 갖고 막 이렇게 막 해요. 뭐 이렇게 뭐 쓰고 여기 뭐 삼성 쓰고 이렇게 위 화살표 왔다 갔다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 회사 이런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하고 뭐 MOU 계약 맺고 여기 물품 주고 뭐 요 탁 주면서 "이거 하나 저 PPT로 멋있게 만들어 와."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직원은 받아 놓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만들어 가요. 뭐 만들어 가면 "야 씨 내가 좀 그 이거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좀 이거를 좀 멋있게 좀 보기 좋게 만들어 오라고. 이거 이렇게 하살표 찍어 갖고 그냥 막 하살표 단편적으로 나오는 그거 끌 것 같으면 내가 그었지. 그냥 하살표 뭐 어디 멋있는 걸 좀 가지고 오고 좀 이미지 좀 그럴싸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와 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돌아가서 나 지가 만들지 나한테 이런 거 시켜 갖고 하면서 막 또 작업한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 중에 AI 잘 쓰느냐. 이 손그림 그리는 사람이 잘 그려요. 잘해요. 이 사람은 내가 누군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무에서 자기 생각을 어쨌든 그림으로 그려요. 그림으로 그리는 걸 옛날에는 밑에 사람 보고 어떻게든 해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요거를 정 그러면 이거를 스케치 요렇게 해 가지고 스캔해 가지고 PDF로 얹어주면 걔는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옵니다. 뭐 이제 제미나이가 됐든 뭐 이미지적으로는 제미나이가 좀 더 낫지만 그런 게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손발하는 사람들이 크게 필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기획만 구상만 잘해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 구상을 조금 더 잘하려고 하면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 어쨌든 내가 파워포인트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발표 자료에 쓴다 치고 거기에 대한 큰 그림들을 그려서 챗GPT나 이렇게 딱 주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정말 정말 빠르게 빨리 사업 계획서 금방 나와요. 그렇게 되면 진짜 제가 창업진흥부에서 하는 과제는 보통 15장이고 그다음에 뭐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작은 것들은 한 20장 이하거든요. 옛날에 그거 못 정해 보통 이제 창업기업 사장님들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 그걸 못 적어 갖고 아예 신청을 못 해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내처럼.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은 그 사람들 일은 잘하거든. 그림 막 그려 갖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손으로 막 그려요. 그리거나 아니면 PPT를 가지고 그림을 대충 그려 가지고 그거를 챗GPT나 이렇게 주고 나면 그림 멋있게 그 그림도 멋있게 만들어 주고 그 그림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계획서 내용을 써 달라고 하면 각 항목별로 해 가지고 근데 그 항목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적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 이래 보면 얘가 약간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단락별로 여기에서는 이제 뭐 개발 목표에 대한 것 탁 개발 목표 및 내용 여기서는 시장 배경 여기서는 추진 체계 이거 단락별로 딱딱 끊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하고는 완전히 판이 틀려져요. 저도 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사업 계획 작성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갔을 때 최근에 갔는데 세미나 분량 중에 35페이지까지가 옛날에 사업 계획 잘 쓰는 방법이었어요. 한참 얘기했지.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야. 막 보고 있다가 35페이지 딱 되면서 AI 관련된 이제 AI로 사업 계획 쓰기로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요까지 내가 그전에 세미나를 가게 되면 항상 많이 얘기해 주는 거다. 근데 솔직하게 지금까지 내가 30분, 1시간 들어 얘기를 했는데 요까지는 솔직히 잊어도 된다. 물론 경험이 있어 가지고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지만 잊어도 된다.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은 앞으로를 위해서 무조건 기억한다는 게 AI로 사업 계획 쓰는 거다. 쓰는 거는 그런 식으로 멋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요청을 하면 굉장히 95% 이상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조금만 대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굉장히 초보적 특히 중소기업이나 초기 창업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엄청난 퀄리티의 사업 계획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결과물이 이제 전문가인 작가님이 보기에도 괜찮다. 그렇죠. 딱 그 구상을 딱 잘 넣어 주면. 맞아요. 근데 이제 진짜 말씀하신 데 그 일이 바뀐 거네요. 이제 뭐 글을 쓰고 만드는 것보다도 애초에 그 구상을 잘 만드는 걸로 어떻게 보면 그 일의 축이 바뀐 거네요, 이게. 맞아요. 그전까지는 기획이 그렇게 회사에서 보면 특히 회사에서 좀 이제 우리처럼 약간 보수적인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 되게 싫어했어요. 자기가 하지 본인 하면 될 건데 뭐 좀 알아보기 쉽게 적어는 몰라. A4 문제 이면자를 꺼내고 이거 좀 그려와. 글자도 못 알아보고 그림도 못 알아보고 본인 속에 몰이 있는 건 본인이 그냥 그림을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남들 보고 그리라더라니.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되게 냉대받던 시대였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능력, 물론 대충 쓴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손발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손발되는 것들은 AI 또는 이 기획에서 내가 부족한 것들은 AI, 손발 AI. 조금만 틀만 잡아주면 틀의 처음에 20%만 내가 잡아주면 그리고 이 AI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I가 가져온 것들을 보고 이제 검사하는 거. 보통 이제 그런 작업을 던져주는 상사도 오면 던져주고 오면 야 이거 아니잖아. 내가 의도한 게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다 돌려보내잖아.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I를 정말 잘 쓸 거고 그런 사람들은 AI를 더더욱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AI 지금 우리에서도 그렇지만 보면 굉장히 고능숙자의 경력 많으신 분들이 AI 하면 진짜 저 딴 나라 이제 얘기 같고 그리고 AI 하면 뭔가 내 자리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위협감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분들이 그 AI를 잘 쓰게 되면 밑에 신입사원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이 쓸 자리가 없어져요. 그 지금도 보면 저 미국에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직군들이 뭐 재작년까지 그렇게 막 고용을 하다가 채용을 안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직종들 많이 생기겠지만 그저 뭐 긍정적인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직종 많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상의 분들 내가 회사의 역할이 점점 더 IT가 발전해짐에 따라서 내 역할이 없어지는 거 AI가 발전해짐에 따라서 나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 위기감 제조 AI가 들어오면 이분들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획 능력이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 능력을 AI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새로운 영역에서 내 역할들이 엄청 많아진다. 네. 그렇게 네, AI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앞에 책 정부지원금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기업 경영하기라는 책도 썼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AI로 기획하라는 책을 썼고 또 그 사이에는 또 중간중간에 이제 전자책도 한두 권 냈었는데 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특히 중소기업이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제 겪는 어려움들을 옆에서 봐왔어요. 많이 봐왔었고 그분들이야 겪는 어려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을 일단 초반에 돈이 없는 거, 돈이 많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뭐 고용도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재도 없지만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명령도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거에서는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잘 없어요. 그게 있으려고 하면 예를 들면 창업을 했는데 이미 그 사람이 돈이 많아. 그러면 상당히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창업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뭐 회사 생활 하다가 창업하는 사람들은 돈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창업한다 해가지고 나오면 첫 번째가 작아. 근데 그런 게 그전까지는 제가 안타까워서 이제 정부 사업비를 써라. 그러니까 정부 활용비를 쓰면 어쨌든 자금이라는 게 해결이 되고 이걸 통해서 사람도 잘 좀 고용도 되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대신에 그거 정부 자금을 쓰되 좀 안전하게 쓸 필요가 있다. 그때 집필을 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까지 했던 내용들이 오히려 이 책 AI가 나옴으로 해서 상당히 그분들의 어떤 리스크를 많이 줄여지겠다. 근데 그분들이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놀 때 그냥 AI랑 좀 더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을 다른 분들보다 뭐 개인 이제 뭐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제조기업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 사장님들 특히 항상 뭔가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 연구 개발을 하고 싶지만 연구 개발이 사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책을 보고 아 그래 이런 제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그 IT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뭐 챗GPT나 제미나이에 대한 프롬프트 어떤 알고리즘이나 굉장히 깊은 얘기들, 복잡하고 이론적인 내용들을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몸으로 부딪혀 갖고 막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가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거달기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대충이라도 한번 따라서 요까지 한번 와 보셔라. 그러면 이미 뭐 내가 더 이상 더 높은 지식이나 좀 더 많은 정보를 안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거기서 빠져가지고
이 AI랑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좀 이제 금방 제가 보니까 이틀, 3일이면 읽는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읽고 난 다음에 딱 가지고자 하는 마음은 이거 써봐야겠다. 제대로. 일단 유료 버전을 신청하자. 그리고 이걸 갖고 한번 그래 잡다한 것까지 다 해서 한번 제대로 써봐야겠다. 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I로 기획하라의 저자 노중섭 작가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